6살 소년이 첫 복수를 계획한다. 그의 실행은 흠잡을 데 없이 신속했다. 그 수법은 놀라울 정도로 치밀하며 그야말로 완벽했다. 먼저 술 주정뱅이가 집으로 걸어가는 골목길 전체에 오물을 흩뿌린다. 남자가 지나갈 수 있도록 벽을 따라 좁은 길 하나만 남겨둔다. 벽의 한쪽 끝에는 나무 막대기를 묶어두었다. 이 막대기는 신호를 보내는 용도다. 남자의 머리가 스쳐 막대기가 흔들리면 사냥감이 덫에 걸려들었음을 의미한다. 막대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 벽을 뚫어 만든 구멍이 있다. 그 안에는 날카로운 창이 꽂혀 있다. 벽 반대편에는 창의 끝이 삽과 완벽하게 맞물려 단순하지만 치명적인 장치를 형성한다. 누군가 이 눈에 띄지 않는 구멍에 다가왔을 때 삽을 힘껏 걷어차면 창이 순식간에 구멍을 뚫고 나와 희생자의 가슴을 꿰뚫어 단숨에 목숨을 앗아간다. 소년의 예상대로 신호막대가 흔들리고 사냥감이 덫에 들어선다. 소년의 눈에 비친 남자의 남은 수명은 단 3초뿐이다. 덫의 입구에서 장치가 있는 구멍까지의 거리는 고작 10피트 남짓. 술 취한 남자가 3초 동안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정확히 10피트다. 속으로 둘을 센 소년의 눈빛에 결연함이 서리고 앞으로 튀어나갈 자세를 취한다. 취객은 다가오는 죽음의 위협은 전혀 모른 채 그저 욕설을 내뱉고 있다. 셋을 세는 순간 소년의 작은 몸이 총알처럼 튀어나간다. 소년은 온 힘을 다해 삽을 짓밟는다. 구멍 바로 앞에 있던 남자는 가슴이 관통당한다. 사방으로 붉은 피가 튀어오른다. 그렇게 남자는 영문도 모른 채 5살 아이의 손에 처참한 죽음을 맞이한다. 대체 왜 이렇게 어린아이가 이토록 끔찍한 짓을 저지른 것일까? 원래 추는 2명의 단짝 친구와 함께 어울리던 천진난만한 아이였다. 그들의 일과는 쥐구멍을 찾아내 쥐와 소통할 수 있는 추의 능력을 쓰는 것이었다. 쥐떼를 몰아 길가 식당을 쑥대밭으로 만들고는 어른들이 겁에 질려 허둥대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다. 이는 그들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다. 하지만 오늘 샤오핑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안고 달려왔다. 추, 내 형한테 무슨 일이 생겼어? 사람들이 빨리 너를 주막으로 데려오라고 했어. 패닉에 빠진 추가 황급히 달려갔을 때 멍석 위에 뉘어진 건 싸늘하게 식어버린 형의 시신뿐이었다. 옆에 있던 주막 주인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형이 술을 나르다 실수로 누군가와 부딪혔다는 이유만으로 맞아 죽었다고 자초지종을 털어놓는다. 그 말을 들은 추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만다. 형의 시신을 바라보는 그의 얼굴엔 처절한 무력감만이 가득하다. 이미 부모를 여린 그에게 이제 유일하게 남은 혈육마저 세상에서 사라졌다. 평소 두 형제에게 다정했던 주막 주인이지만 이런 참극 앞에서는 인부 2명을 고용해 추가 형의 시신을 묻는 것을 도와줄 수밖에 없었다. 그때 넋을 잃고 주저앉아 있던 추가 주인을 부르며 묻는다. 누가 형을 이렇게 만들었냐고. 주인은 추에게 그만 잊으라고 타이른다. 5살짜리 꼬마가 그 사실을 안들 대체 무얼 할 수 있단 말인가. 제 목숨까지 내다 버리려는 것인가. 차라리 다 잊고 질기게 살아남는 편이 나았다. 하지만 추는 눈물을 꾹 참으며 마치 어린아이의 투정 같은 말을 내뱉는다. 적어도 누군지만 알면 평생 그놈을 저주하며 살 수 있잖아요. 주인은 눈앞에 무력한 소년을 바라보며 깊은 침묵에 빠진다. 결국 그는 놈이 악천문 소속의 황징이라는 주정뱅이라고 알려준다. 인부들이 시신을 묻고 자리를 떠났다. 오직 추만이 홀로 남아 형의 무덤 앞에서 한참을 묵묵히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점차 차갑고 둔감하며 어떤 감정도 없는 구렁텅이로 가라앉는다. 지금 이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이름, 살인자 황징만이 각인되어 있다. 5살 소년이 그토록 치밀한 살인을 계획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추는 영악한 아이다. 황징을 죽인 후 그는 마을 밖 버려진 헛간에 몸을 숨겼다. 그의 단짝 샤오핑만이 그가 있는 곳을 안다. 지난 며칠 동안 샤오핑이 그에게 먹을 것을 몰래 가져다 주었다. 왜 여기서 숨어 지내냐는 샤오핑의 물음에 추는 아무렇지 않게 숨바꼭질을 하는 중이라고 대답한다. 술래가 누군데? 아무도 없어. 그냥 나 혼자 노는 거야. 진실을 모르는 샤오핑은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슬프게 느껴졌다. 그러다 그가 추에게 한 가지 소식을 전한다. 마을 골목길에서 어떤 사람이 오물을 뒤집어 쓴 채 죽었대. 진짜 웃기지 않아? 만두를 베어 물던 추의 움직임이 일순간 멈춘다. 소문이 이렇게 빨리 퍼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떠나야 할 때가 왔다.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주막 주인을 만나야 한다. 샤오핑을 통해 주인이 자신을 걱정하며 이곳저곳 수소문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추는 샤오핑과 게임을 하나 하기로 한다. 규칙은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마을에 도착하는 것. 두 아이는 고양이처럼 은밀하게 마을로 잠입한다. 목적지에 다다르며 그들은 성공적으로 게임을 끝마친다. 정 많은 샤오핑은 10년 뒤 같은 장소에서 만나자며 추와 굳은 약속을 나눈다. 샤오핑이 떠나는 뒷모습을 지켜본 뒤 추는 곧장 주인의 주막을 향해 발걸음을 옮긴다. 문을 여는 순간 칼을 든 사내들이 주인을 위협하고 있는 광경이 그의 눈에 들어온다. 짐작이 맞다면 저들은 악천문의 놈들이다. 찰나의 순간 소년을 발견한 주인이 다급하게 소리친다. 도망쳐. 추는 황급히 문을 닫고 미친 듯이 내달린다. 악천문의 무리들이 짐승처럼 그의 뒤를 바짝 쫓는다. 집요한 추격에 쫓기던 소년은 쥐구멍 속으로 몸을 던진다. 어두컴컴한 쥐구멍을 기어가며 이 이점을 활용해 금방 따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적들의 수가 너무나도 많았다. 절체절명의 순간 추는 지붕 위로 기어 올라간다. 미끄러운 기와를 밟으며 필사적인 도주를 이어간다. 곧이어 지붕의 끝자락에 다다른다. 이 지붕에서 건너편 지붕으로 뛰어넘어야만 한다. 두 지붕 사이의 아득한 거리를 내려다보며 추는 일말의 망설임도 보이지 않는다. 그는 그대로 허공을 향해 몸을 던진다. 죽음의 공포가 그의 작은 몸뚱이에서 초인적인 힘을 이끌어낸다. 기적적으로 건너편 지붕에 착지하지만 다리가 기와에 미끄러지고 만다. 몸이 휘청이더니 수미터 높이의 지붕 아래로 곤두박질 친다. 추는 온몸이 부서질 듯한 고통을 악물고 버틴다. 붙잡히면 그 즉시 죽음뿐이기에 기어코 일어나 계속 달려야만 한다. 그러나 모퉁이를 도는 순간 어둠 속에서 갑자기 뻗어나온 억센 손이 그를 낚아챈다. 그의 앞을 가로막은 악천문의 문도가 그를 허공으로 번쩍 들어올리더니 자비 없이 땅바닥에 내동댕이 친다. 추를 붙잡은 악천문의 문도는 황징을 죽인 범인이 이렇게 어린 꼬마일 줄은 꿈에도 몰랐으나 이내 일말의 망설임 없이 죽이기로 결심한다. 이것이 바로 악천문의 율법이다. 받은 원한은 피로써 되갚는다. 자신을 죽이려 검을 뽑아드는 남자를 보며 추는 극심한 공포에 휩싸인다. 하지만 다시 눈을 떴을 때 그가 본 것은 갑자기 나타나 악천문의 문도를 때려눕히고 자신을 구해낸 한 남자였다. 이 남자는 추의 사정을 이미 알고 있는 듯했다. 그는 소년이 남은 평생 동안 악천문의 표적이 될 거라고 말해. 그러곤 치우에게 이 지옥을 벗어날 방법을 제시하며 자기와 함께 떠나자고 제안하지. 치우는 멍한 표정이야. 이 세상 그 누구도 자신을 받아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 치우는 작은 손을 천천히 뻗어 그 한 줄기 희망을 꽉 움켜쥐어. 그 후 남자는 치우를 데리고 밤을 새워 거대한 저택으로 향해. 이곳은 사론장이라는 암살 조직의 본거지야. 그들은 30년마다 10살 미만의 아이들 5명을 후계자로 발탁해. 그들이 데려온 아이들은 결코 순수하지 않아. 모두 어린 나이에 살인을 저지른 적이 있는데 교활한 인상의 이리칸 같은 경우엔 무려 15명 이상을 죽였지. 수루하는 오만한 표정으로 침대에 앉아있어. 그녀는 한 노인을 죽인 죄로 이곳에 발탁됐지. 적사는 구석에 웅크린 채 차갑고 침묵으로 일관해. 대인기피증이 있는 소년처럼 보이지만 그의 손에 떨어진 자들은 절대 곱게 죽지 못해. 평생을 불구로 만들어버리거든. 그중 검술수련을 즐기는 백발의 소년 소구는 일장주가 선택한 후계자야. 마지막으로 선택된 아이가 바로 치우지. 이 암살 조직인 사론장은 무림 최고의 암살자 5명이 결성한 곳이야. 1장주인 청면살수는 소구를 후계자로 선택했어. 2장주인 호천나찰은 적사를 골랐고 3장주인 비원살수는 이리칸을 택했어. 4장주인 옥면랑은 수루안을 선택했지. 그리고 5장주인 적지살수는 치우를 후계자로 삼았어. 연회 장소에 5장주가 가장 늦게 도착해. 그가 의자를 빼서 앉기도 전에 내 형제들이 그가 고른 후계자에 대해 질문을 쏟아내지. 5장주는 기꺼이 그 이야기를 들려줘. 아이의 이름은 종미치우. 이제 막 10살이 되었대. 그에겐 주막에서 점원으로 일하던 3살 위의 형이 있었는데 실수로 취객의 술을 엎질렀다는 이유로 맞아 죽고 말았어. 그래서 종미치우는 살인자를 추적해 형의 복수를 했고 단 한 번의 시도로 완벽하게 성공해낸 거지. 이 말을 듣고도 내 형제는 별로 감흥이 없는 듯해. 하지만 5장주가 그 취객이 악천문의 황징이었다고 밝히자 모두의 표정이 경악과 불신으로 바뀌지. 아무래도 악천문에 들어간 자라면 기본적으로 무공을 갖추고 있을 테니까 고작 10살짜리 꼬마가 그를 쓰러뜨렸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야. 내 형제는 막내인 5장주의 일에 진심으로 기뻐해. 그들은 축하하며 술과 음식을 즐기지. 즐거워야 할 연회 자리지만 1장주의 표정은 어두워 보여. 망설임 끝에 1장주는 형제들에게 무언가를 고백하기로 결심해. 맏형인 그가 털썩 무릎을 꿇는 거야. 그의 돌발 행동에 형제들은 큰 충격을 받아. 모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무슨 일이냐고 묻지. 그가 무림의 구지신검을 죽였다는 거야. 암살자에게 사람을 죽이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 문제는 그를 죽인 뒤 1장주가 실수로 검집을 현장에 떨어뜨리고 왔다는 거지. 이는 사론장이 구지신검을 죽였다는 사실을 천하에 알리는 꼴이 된 거야. 이 장주는 항상 믿음직스럽던 맏형이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 3장주는 마치 그 이유를 알고 있다는 듯 분노한 표정을 지어. 그는 이번 임무에 맏형의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었고 그게 다 한 여자의 소원 때문이었다고 말해. 그러면서 그가 사실상 사론장과 형제들을 버린 거나 다름없다고 비난하지. 정말로 이제 사론장이 구지신검을 죽였다는 사실이 알려졌으니 구대문파 연맹의 심판과 추적을 받게 될 거야. 하지만 사론장 식구들이 살아남을 기회를 주기 위해 1장주는 신망이라는 끔찍한 형벌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해. 그러면 구대문파 연맹도 자비를 베풀 테니까. 그 알량한 자비란 건 그저 형제들이 도망칠 기회를 주는 것뿐이야. 신망의 형벌이 끝나면 구대문파 연맹은 남은 사론장의 생존자들을 모조리 척살할 때까지 추적할 거야. 내일 아침 일찍 집행인들이 도착할 예정이야. 형제들은 모두 미간을 깊게 찌푸리며 분노로 포효해. 맏형이 신망을 당하게 내버려 두느니 차라리 피 터지게 싸우고 싶지만 그들에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자신들이 다 죽는다 해도 소구만 살아남는다면 살원장은 이어질 수 있으니까. 신망을 선택한 건 소구가 살아남을 확률을 최대한으로 높여주기 위함이지. 그 말을 들은 뒤론 아무도 반대하지 않아. 그들은 형제로서 함께하는 이 마지막 만찬을 즐겨. 오늘 밤이 지나면 맏형은 신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고 남은 형제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뿔뿔이 흩어져야 해. 다음 날 아침 장주들은 각자의 후계자와 함께 이별을 고해. 안전을 위해서는 서로의 목적지를 모르는 편이 가장 좋지. 그들은 10년 뒤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각자 다른 방향으로 말을 달려나가. 그들이 떠나는 순간 집행인들이 그 장소에 도착해. 이번 신망의 집행은 개방에게 맡겨졌어. 개방 남양 분타주 천우어룡이 나섰지. 백의를 차려입은 살원장의 일장주는 한참 전부터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천우어룡은 그의 형제들이 어디로 갔는지 묻고 싶어해. 일장주는 무표정하게 대답하지.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안다 해도 절대 말하지 않을 거다. 형제들이 도망칠 기회를 주기 위해 난 이 형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니까. 집행인인 내 놈은 이런 합의에 대해 전해 듣지 못한 모양이군. 천우어룡은 그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사납게 쏘아붙여. 그렇다 한들 소용없는 짓이다. 구대문파 연맹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거든. 그리고 손을 휘저으며 의식을 시작하라고 지시해. 개방 방도들이 때로 몰려와 청면살수를 억눌러 그의 옷을 벗기고 바닥에 반듯하게 눕히지. 그의 사진은 밧줄로 꽁꽁 묶인 채 고정되어 있어. 심지어 머리카락까지 밧줄로 팽팽하게 당겨졌어. 마치 거열형을 당하듯 사지가 묶인 채로 꼼짝도 못하고 있지. 이 비인간적인 고문은 백계신망이라고 불리며 구대문파 연맹이 공동으로 만든 형벌이야. 이 형벌을 받고 살아남은 자는 아무도 없어. 100년 전 마도가 중원을 침략해 닥치는 대로 불태우고 죽이고 약탈하며 대혼란을 일으켰어. 이 피바람을 서둘러 끝내고 중원 무림의 마도와 사파 세력이 발붙일 곳을 없애버리기 위해 구대문파 연맹의 수장들이 모여 수개월간 논의한 끝에 중원 무림 최고의 형벌을 공동으로 제정했지. 그게 바로 백계신망이야. 신망을 당하는 자는 천하를 더럽힌 두 눈을 소림과 무당에 의해 적출당하게 돼. 아미와 화사는 양쪽 고막을 꿰뚫어버리고 청성과 종남파는 수많은 악행을 저지른 두 팔을 자르고 공동과 점창파는 강호를 누비던 두 다리를 부러뜨려 불구로 만들어 해남파는 기혈이 모이는 기해혈을 파괴하지. 마지막 신망은 개방이 집행하며 음식 맛을 느끼게 해주는 중환혈을 파괴하는 것으로 끝이 나. 이 잔혹한 고문이 이어지는 내내 살원장의 일장주 청면살수는 마지막 순간까지 단 한 번의 신음조차 내지 않아. 굳이 신검을 죽여 살원장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그에게 이는 형제들에게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 오장주인 적지살수는 치우와 함께 쉴 틈 없이 내달리는데 앞길을 2명의 거지가 가로막아. 그들은 배를 부여잡고 사흘이나 굶었다며 오장주에게 돈을 좀 적선해달라고 애걸하지. 도망치기 바쁜 오장주는 그들과 실랑이를 벌일 시간이 없어. 동전 하나를 휙 던져주고는 서둘러 말을 몰아 자리를 떠나. 멀어지는 그들을 보며 미소 짓던 거지들이 돌연 표정을 싹 바꿔 품에서 종이 뭉치를 꺼내 펼쳐보더니 방금 적선한 자가 적지살수가 맞다는 걸 확인하지. 그들은 본방에 신호를 보낼 계획이다. 하지만 두 사람이 부싯돌로 신호탄에 불을 붙이려는 순간 등 뒤에서 갑자기 말발굽 소리가 들려온다. 뜻밖에도 방금 떠났던 오두령이 다시 돌아온 것이다. 오두령은 날렵하게 검을 휘둘러 그중 한 명의 목을 단숨에 베어버린다. 남은 한 명이 저항해보지만 결국 죽음의 운명을 피하지 못한다. 두 사람을 모두 처리한 후 오두령은 추를 데리고 초가집으로 가 잠시 쉬면서 그곳 사람이 밖으로 나가 근처 배편을 알아보기를 기다린다. 이때 추는 하얀 침대보 위에 말없이 앉아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오두령으로 추에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냐고 묻지만 추의 대답은 뜻밖이다. 자신이 알아야 할 일이라면 굳이 묻지 않아도 말해줄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그토록 철든 아이의 모습에 오두령은 그들의 현재 상황을 털어놓는다. 그들은 구문연맹의 손길이 닿지 않는 중원 밖으로 탈출해야만 한다. 그가 추에게 더 이상 악천문에 쫓기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제는 도망자 신세로 내몰게 된 것이다. 하지만 추는 이 상황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는 듯하다. 오히려 부끄러운 듯 조심스레 묻는다. 제가 아저씨를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오두령은 이 순진한 소년의 수줍은 표정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에 잠긴다. 그냥 사부라 부르거라. 우리가 살아서 이곳을 빠져나가게 되면 그때부터 널 가르쳐주마. 이때 정보를 캐러 나갔던 사내가 돌아온다. 선착장에서 배를 구한 그는 뱃머리에 노란 밧줄을 묶어두었다고 한다. 오두령이 그 배를 찾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오두령은 배를 구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에 수고비를 건네며 받아주길 바란다. 하지만 사내는 황급히 손을 저으며 거절한다. 알고 보니 몇 년 전 악당들에게 부모를 잃었던 사내의 원수를 갚아준 이가 바로 오두령이었던 것이다. 그는 이런 작은 일로는 그 은혜를 갚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여긴다. 오두령은 그의 어깨를 두드려준 뒤 말 한마리를 남기고 추와 함께 떠난다. 그 무렵 신망의 형집행을 마친 천우옥룡은 개방 방도들 앞에서 처형자로서의 자신의 위대함을 여전히 뽐내고 있다. 때마침 한 방도가 눈치 없이
오색산의 경비병인 멍멍과 일천환의 연락이 끊겼다고 보고한다. 천우옥룡은 그들이 또 산 중턱 어딘가에서 잠들었을 거라 짐작하며 다들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이때 2명의 검사를 대동하고 위압적인 노인이 등장한다. 그는 오자마자 천우옥룡의 무책임한 태도를 매섭게 꾸짖는다. 개방 방도들은 모두 고개를 숙여 이 흑마광로에게 인사를 올린다. 천우옥룡은 오만함을 잃고 노인 앞에서 얌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노인은 윗선의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구문연맹은 소림사가 호천나차를 쫓기로 결정했고 화산파는 비원살수를 추적하며 무당파는 옥면공자를 뒤쫓기로 했으니 적지살수를 잡는 일은 개방의 몫이라고 전한다. 이 임무는 전적으로 노인의 지휘 아래 진행될 것이다. 노인은 천우옥룡에게 사람들을 오색산으로 보내 실종된 방도들을 찾으라고 명령한다. 그는 참혼산장에서 오색산으로 향했다면 백하에서 배를 타고 탈출하려는 계획이 분명하다고 날카롭게 분석한다. 그들은 오색산 주변의 경계를 강화하고 하오무촌에 2배의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천우옥룡은 그저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다. 마침내 노인이 그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는다. 내게 신망집행이 맡겨진 유일한 이유는 남양분타가 가장 가깝기 때문일 뿐이다. 그따위 과대망상에 빠져있는 짓은 그만둬라.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인 천우옥룡은 언제 노인에게 강등당할지 몰라 두려워하며 숨죽여 듣는다. 이때 추와 함께 길을 걷던 오두령을 거리에 또 다른 거지가 막아선다. 이번에 오두령은 그를 무시하고 추를 데리고 그냥 지나쳐버린다. 하지만 남겨진 거지는 그들의 뒷모습을 응시하다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닫는다. 저자는 지금 방에서 쫓고 있는 적지살수가 아닌가. 그는 근처에서 구걸 중이던 다른 개방 방도들에게 급히 신호를 보낸다.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방향에는 추와 그의 사부가 가고 있었고 그는 적지살수가 나타나 저쪽으로 도망쳤다고 말한다. 그는 한 명에게 분타주에게 이 사실을 알리라고 지시한다. 그리고 남은 한 명을 데리고 푸죽간에서 칼을 훔쳐 쥐고는 그들을 뒤쫓는다. 수십 개의 골목을 샅샅이 뒤졌지만 그들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거지는 그들을 놓쳤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고개를 돌린 순간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가는 추를 발견하고 동료와 함께 바짝 뒤쫓는다. 그들은 벽에 바짝 붙어 셋을 센 뒤 동시에 뛰쳐나가 기습할 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칼을 쥐고 골목 안으로 돌진했을 때 그들 눈에 보인 건 구석에 혼자 서 있는 추뿐이다. 조그마한 어린아이일 뿐인 걸 보자 두 개방 방도는 즉시 경계를 푼다. 그들은 아이에게 내 아비가 어디로 갔느냐고 묻는다. 추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의 등 뒤를 손가락으로 가리킬 뿐이다. 그들이 뒤를 돌아보는 순간 지붕 위에서 오두령이 뛰어내린다. 위에서 내리찍은 강력한 팔꿈치 공격에 한 명이 바닥에 나동그라진다. 남은 개방 방도가 맞서 싸우려 발악한다. 오두령은 그가 휘두른 칼날을 피한 뒤 칼을 쥔 손목을 낚아챈다. 머리에 가해진 일격이 그를 기절시키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오두령은 그의 손에서 떨어지는 칼을 잽싸게 낚아채어 그의 목을 베고 숨통을 끊어버린다. 이때 팔꿈치에 맞고 쓰러졌던 방도가 바닥에서 정신을 차린다. 오두령은 한 손으로 그의 머리채를 휘어잡는다. 그리고 그의 목덜미에 푸죽간 칼을 들이민다. 추가 보는 앞에서 그는 고의적으로 아주 잔혹하게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는다. 하지만 이 10살배기 소년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차분하기만 하다. 그 시각 백하 선착장은 이미 개방 방도들에게 완전히 포위된 상태다. 오두령과 추가 배를 타고 떠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해졌다. 그들은 일단 몸을 숨기고 다음 계획을 모색하기로 한다. 하지만 기막힌 우연으로 오두령이 정찰해둔 은신처에서 볼일을 보던 한 개방 방도가 그들을 발견하고 만다. 사내는 오두령을 향해 바보같이 씩 웃어 보이더니 어슬렁어슬렁 자리를 피한다. 오두령이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서둘러 검을 뽑아 뒤쫓지만 이미 늦어버렸다. 사내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 오두령은 발길을 돌려 추를 데리고 산 쪽으로 향한다. 이제 배를 탄다는 건 완전히 물 건너간 듯하다. 같은 시각 개방에는 비보가 연달아 날아든다. 먼저 골목에서 방도 2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이었다. 시신을 수습하기도 전에 또 다른 방도가 오색산의 경비병인 멍멍과 일천환 역시 살해당했다고 보고한다. 위기가 꼬리를 물고 터지자 천우옥룡의 분노는 극에 달한다. 그는 남의 문을 주먹으로 쳐서 산산조각 내버린다. 분노를 터뜨릴 곳 없이 씩씩거리던 천우옥룡은 볼일을 보다가 적지살수를 목격했다는 한 방도의 보고를 듣게 된다. 천우옥룡은 그를 거세게 걷어차며 어째서 그놈을 붙잡아두지 않았냐고 윽박지른다. 다행히 흑마광로는 여전히 이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천우옥룡을 제지하고 그 방도에게 구체적인 상황을 묻는다. 얻어맞은 방도는 그저 고분고분 대답할 뿐이다. 별다른 건 없었습니다. 그저 어린애 하나를 데리고 그곳에 숨어 있었을 뿐입죠. 이 소식을 들은 흑마광로가 의미심장한 웃음을 터뜨린다. 그 무렵 오두령은 추를 데리고 깊은 산속의 한 민가에 당도한다. 그는 이 집 사람들이 먹을 것 좀 나눠주기를 바라며 문을 두드린다. 차가운 표정을 한 노파가 문을 열어준다. 그녀는 집안이 가난하여 내어줄 것이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오두령이 엽전 몇 댓을 꺼내 보여주자 노파의 표정이 단숨에 환해진다.
그녀는 그들을 따뜻하게 안으로 들이고 만두를 몇 바구니나 쪄내는데 그때 또다시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노파는 다시 한번 싸늘한 표정을 지으며 문틈을 살짝 연다. 개방 파원 무리가 초상화를 들어보이며 이 사람을 본 적이 있는지 묻는다. 그것을 보자 노파는 즉시 당황한 기색을 띠다. 그녀의 기이한 표정을 눈치챈 개방 파원들이 그를 보았는지 재차 캐묻는다. 노파가 얼버무리기도 전에 파원들은 문을 거칠게 밀치고 집 안으로 들이닥친다. 집 안에는 찐빵의 진한 냄새가 코끝을 찌른다. 앞장선 사내가 추에게 정중히 인사를 건네고 오단가에게 다가가 자신들은 살인마를 쫓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찐빵을 조금 나눠줄 수 있는지 묻는다. 오단가는 물론이라 답하며 입맛에 맞을지는 모르겠다고 응수한다. 오단가의 대답에 허점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어찌 거지가 음식을 가린단 말인가. 사내는 등 뒤에 숨긴 식칼로 슬그머니 손을 뻗는다. 하지만 바로 그 찰나 오단가가 몸을 돌려 그의 목을 베어버린다. 그제야 개방 파원들은 이자가 바로 적지살객임을 깨닫는다. 그들은 일제히 칼을 빼들고 전투태세를 갖춘다. 하지만 이들의 실력이 어찌 적지살객에게 미치겠는가. 오단가는 비범한 전투력으로 순식간에 개방 파원들을 모두 부처 곁으로 보내버린다. 노파는 공포에 질려버린다. 그녀는 제 몸을 껴안은 채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얼어붙어 있다. 소식을 듣고 개방이 들이닥쳤을 때도 그녀는 여전히 그 자세 그대로였다. 바닥에 널브러진 파원들의 시신을 보며 흑마광로의 얼굴은 숫덩이처럼 새까맣게 굳어버린다. 이전의 전략을 수정해야 할 듯하다. 그는 호무촌의 집결에 있던 병력을 분산시킨다. 그가 호무촌에 남는 동안 천우옥룡은 남양으로 돌아간다. 이 시각 오단가와 추는 지붕 위에서 선착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들은 그곳에 몰려있던 개방 파원들의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알아챈다. 두 사람은 오늘 밤 움직이기로 계획을 세운다. 지금으로선 지붕 위에서 푹 자두는 것이 그들의 임무다. 하지만 추가 막 잠에 빠져들려는 찰나 아래에서 들려오는 소음이 그를 놀라게 한다. 그는 무슨 일인지 확인하려 처마 밑을 내려다본다. 한 사내가 칼을 든 채 소녀를 위협하고 있다. 오단가는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고 이르지만 추는 이미 훌쩍 뛰어내려 폭력을 휘두르려는 사내를 큰 소리로 막아선다. 말썽을 피우는 게 고작 어린애라는 걸 본 사내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는 당장 꺼지지 않으면 머통을 부숴버리겠다며 소년을 윽박지른다. 어쩔 수 없이 오단가도 소년을 따라 나서 개입하게 된다. 이삼은 추 뒤에 어른이 있는 것을 보고 칼을 집어들며 당장 떠나라고 사제를 위협한다. 이때 소녀가 기회를 틈타 이삼의 소나귀에서 필사적으로 빠져나온다. 사내가 달아나는 소녀를 붙잡으려 하지만 오단가가 때맞춰 끼어든다. 그는 앞으로 돌진해 이삼을 멀리 날려버린다. 경고를 마친 후 오단가는 원래 그를 살려보낼 생각이었으나 이삼이 경악한 표정으로 오단가를 가리킨다. 그는 눈앞의 사내가 개방이 혈안이 되어 쫓는 적지살객임을 알아채지만 오단가를 알아본 것은 그의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 장면이 바뀐다. 이제 이삼은 등에 대나무 바구니를 짊어지고 있다. 선착장으로 향하는 그를 일상적인 검문을 하던 개방 파원들은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그는 무사히 상선에 올라탄다. 이삼의 오랜 지인이 바구니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묻는다. 그는 처음부터 바구니가 계속 꿈틀대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이삼은 독사가 가득 찬 바구니라고 둘러댄다. 그 말에 사내는 기겁을 하고 만다. 그는 이 위험한 화물을 선박 관리인에게까지 보고한다. 하지만 관리인은 안중에도 없다. 그저 이삼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이 열어보지 못하게 바구니를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옮겨두라고만 지시할 뿐이다. 이삼이 바구니를 후미진 구석에 내려놓자 또 다른 오랜 지인이 술병을 들고 다가온다. 사내는 이삼의 어깨를 툭 치며 그 소녀와는 어떻게 되었는지 묻는다. 이삼은 신경끄라며 그를 대충 떼어내려 한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사내는 충격에 휩싸인 얼굴로 그를 뚫어지게 바라본다. 이삼의 얼굴 가죽 일부가 벗겨져 있던 것이다. 자신의 정체가 들통났음을 직감한 순간 오단가는 일격에 사내를 기절시키고 정체를 숨기고 있던 인피면구를 뜯어낸다. 한편 개방 쪽에서는 흑마광로가 관아로부터 한 골목에서 얼굴 가죽이 벗겨진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전가를 받는다. 흑마광로가 시신을 덮은 멍석을 걷어내자 단박에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닫는다. 적지살객이 변장술에 능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사망자의 신원이 화물선에 오르는 인부 이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흑마광로는 제자들을 거느리고 관아를 박차고 나선다. 그는 제자들에게 신호탄을 쏘아 천우옥룡이 남양 부두에서 상선을 가로막도록 지시하고 자신은 무리를 이끌고 배를 띄워 그 뒤를 바짝 추격한다. 정체가 탄로난 오단가는 밤하늘을 가르는 개방의 신호탄을 목격한다. 추에게 수영을 할 줄 아냐고 물은 뒤 그를 호수로 내던지고 자신도 몸을 던진다. 하지만 이제 겨우 10살인 추는 수영의 수자도 모르는 상태다. 예상대로 운항 중이던 상선은 개방에 의해 덜미를 잡히고 만다. 이 잡듯 배를 뒤졌으나 변장한 적지살객의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었다. 선박 관리인에게서 반 시즌 전 아이를 데리고 강으로 뛰어든 사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낼 뿐이었다. 천우옥룡은 또다시 빈손으로 돌아서고 만다. 오단가는 추를 강물에서 무트로 건져 올린다. 먼저 추의 숨통을 틔워줄 혈도를 짚고 가슴을 수차례 압박하지만
소년의 심장 박동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오단가의 표정이 참담하게 가라앉는다. 그는 이마에 두건을 끌어내리고 추의 곁에 털썩 주저앉아 혹시라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심정으로 한참을 머문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추에게선 여전히 생명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다. 오단가가 자리를 뜨려던 찰나 추가 기적처럼 숨을 토해내며 그를 부른다. 그제야 오단가의 굳은 얼굴에 한 가닥 옅은 미소가 번진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개방이 사제의 뒤를 바짝 추적해온다. 파원들 간의 논의 끝에 흑마광로는 적지살객이 지금 본래의 얼굴을 드러낼 리 만무하다고 판단한다. 그는 필시 변장할 얼굴 가죽을 구하기 위해 묘지로 향했을 것이다. 그리고 근방에 있는 묘지라곤 천음산과 황성산 두 곳뿐이다. 그래서 그는 천우옥룡과 흩어져 자신은 황성산으로 향하고 천우옥룡은 천음산으로 서둘러 보낸다. 이윽고 천우옥룡이 제자들을 이끌고 산에 당도한다. 샅샅이 뒤졌지만 적지살객의 흔적은 여전히 묘연하다. 이에 그는 제자들에게 잠시 숨을 돌린 뒤 남양으로 향해 수색을 이어가자고 이른다. 그 순간 장난을 치던 제자 한 명이 산벽 아래로 굴러떨어진다. 이 우연한 추락으로 숲을 속에 숨어있던 사제가 발각되고 만다. 오단가는 즉각 검을 뽑아들어 사내의 목에 겨눈다. 그는 사내에게 입을 다물라는 신호를 보낸다. 한편 황성산에서는 흑마광로가 파헤쳐진 무덤 몇 개를 발견하지만 안의 시신들에는 손을 댄 흔적이 전혀 없었다. 그는 적지살객이 무덤을 몇 개 파보았으나 쓸만한 얼굴 가죽을 찾지 못해 그냥 떠난 것이라 짐작한다. 흑마광로는 지체 없이 결단을 내리며 부하에게 천음산에 있는 천우옥룡을 향해 신호탄을 쏘아 개미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온 산을 철통같이 봉쇄하라 명한다. 하지만 부하는 신호탄을 챙겨오는 것을 깜빡했다고 고한다. 흑마광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를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다행히 배도객이 그 임무를 자청하고 나선다. 그는 장로에게 나머지 인원을 데리고 뒤따라오라 이르고는 먼저 말을 몰아 산을 내려간다. 그 사이 강가로 굴러떨어졌던 개방제자는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에 천우옥룡의 제자들은 어째서 그가 아직 기어 올라오지 않는지 의아해한다. 하지만 목에 서슬퍼런 칼날이 겨눠진 사내는 어찌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얼어붙어 있을 뿐이다. 운 좋게도 추가 자신의 집신을 벗어던집니다. 그는 눈앞에 있는 집신을 가리키며 힌트를 줍니다. 그 사내는 마침내 자신의 집신이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순간 천우옥룡은 적지살수의 흔적을 찾기 위해 왕양으로 향하기로 결정하고 강가에 넘어진 이 제자를 남겨 흑마광로와 합류하게 할 계획을 세웁니다. 부당주가 떠나려는 것을 본 사내는 당황하여 적지살수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소리치려 하지만 오령주가 그의 목을 법니다. 개방이 떠난 것을 확인한 사제는 풀숲에서 기어 나옵니다. 그들은 곡괭이를 챙겨들고 산으로 올라가 무덤을 파고 적당한 얼굴 가죽을 찾을 계획을 세웁니다. 사제는 커다란 무덤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런 형태의 무덤은 보통 직접 땅을 팔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관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배도객이 서둘러 천음산으로 말을 몰아 달려가지만 천우옥룡 일행이 이미 떠났다는 사실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급히 뒤를 쫓아 남양으로 향하던 천우옥룡을 따라잡습니다. 천우옥룡은 따지려 하지만 상대가 흑마광로를 언급하자 얌전히 그를 따라 천음산으로 돌아갑니다. 이 순간 오령주는 추를 데리고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관 속에 있는 시체의 얼굴 가죽을 벗겨내던 중 밖에서 소란이 일어납니다. 오령주는 확인을 위해 무덤 밖으로 급히 나갑니다. 그는 개방이 다시 돌아왔음을 알게 됩니다. 천우옥룡은 개방 제자들을 이끌고 연락을 위해 남겨두었던 제자가 있던 곳으로 향하지만 그는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습니다. 천우옥룡은 즉시 얼굴을 감싸쥐고 눈물을 흘리며 자책합니다. 뒤에서 나타난 흑마광로가 차갑게 말합니다. 생각 없이 경솔하게 행동한 대가가 어떤지 이제 알겠느냐. 하지만 이 제자의 희생으로 적지살수가 이곳에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는 즉각 천우옥룡에게 천음산을 포위하라고 명령하고 자신은 산을 오르며 수색에 나섭니다. 하지만 천우옥룡은 형제의 죽음으로 인해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입니다. 이 모습을 본 흑마광로가 분노하며 호통칩니다. 천우옥룡, 귀먹었느냐. 그제야 천우옥룡은 정신을 차립니다. 그는 폭권하며 명령을 따릅니다. 그는 개방 특유의 신호탄을 쏘아 올립니다. 적지살수가 천음산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외부에 있던 제자들을 불러 모아 사방에서 산을 에워싸며 포위망을 좁혀갑니다. 그리고 산을 포위한 인원을 제외한 모두가 산봉우리를 샅샅이 수색합니다. 은신술에 능한 살수를 상대하는 만큼 수상한 풀숲 한 줌조차 철저하게 뒤져야만 합니다. 산속을 가득 메운 횃불들을 바라보며 오령주의 가슴은 절망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그의 계산이 빗나간 것입니다. 그는 개방이 다시 돌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추가 짐을 챙기러 무덤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 하지만 오령주가 그를 막아섭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죽음처럼 깊은 씁쓸함이 배어 있습니다. 저 횃불들을 보아라. 이 산은 이미 완전히 포위되었다. 우린 도망칠 수 없어. 그는 그렇게 말하며 추에게 무덤 안으로 들어가라고 소리칩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비석을 밀어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틈만 남겨둡니다. 그리고 등을 지렛대 삼아 비석을 완전히 닫아버립니다. 모든 것을 끝낸 오령주는 후회 속에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진작 천음산을 떠났더라면 개방 따위는 쉽게 따돌렸을 텐데 말입니다. 이제 무덤에 숨어버린 이상 발각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죽음만을 기다리는 표정을 짓습니다. 추가 천진난만하게 묻습니다. 얼굴 가죽이 절반밖에 안 벗겨졌어요. 마저 안 벗기실 거예요? 소년의 순진한 표정을 보며 오령주는 밀려오는 참담함을 느낍니다. 그는 입술을 달싹거리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영리한 추는 자신들의 처지를 깨닫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합니다. 예전엔 사천문 놈들의 칼에 죽을 거라 생각했어요. 사부님께서 저를 구해주셨죠. 그리고 나중에 바닷물을 배 터지게 마셨을 때도 저는 끝내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진정 죽음이 눈앞에 닥치기 전까지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소년의 그 한마디가 오령주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합니다. 그의 머릿속에 조용히 한 가지 묘책이 떠오릅니다. 천우옥룡은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듯 온 산을 뒤지지만 여전히 그 누구의 흔적도 찾지 못합니다. 이제 천음산에서 수색하지 않은 곳은 무덤들 뿐입니다. 이 산은 풍수가 훌륭하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지체 높은 관리들과 부유한 자들이 다투어 시신은 물론 산 사람도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거대한 무덤을 짓는 곳이었죠. 그 사실을 깨달은 천우옥룡은 퍼뜩 정신을 차리고 즉시 모든 무덤을 수색하려 움직이지만 흑마광로가 그를 제지합니다. 이곳에 있는 무덤이 셀 수도 없이 많거늘 언제 다 파헤칠 작정이냐. 적지살수가 역용수를 쓰려 했다면 썩어 문드러진 시체의 가죽을 벗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며 흑마광로는 소동에게 묘지기를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이내 소동이 묘지기를 끌고 옵니다. 온 산에 개방 거지들이 깔려있는 것을 본 묘지기는 적잖이 겁에 질린 기색입니다. 흑마광로는 단도직입적으로 최근에 장례가 치러진 곳이 어딘지 묻습니다. 묘지기는 여러 산봉우리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천음산에서는 3일 전, 5일 전, 그리고 10일 전에 장례가 있었고 각각 2번씩 치러졌습니다요. 그가 말을 계속 이으려던 찰나 흑마광로가 그의 말을 자르며 보름 이내에 장례를 치른 가장 가까운 곳으로 안내하라고 명합니다. 묘지기는 그들을 3일 전에 장례를 치른 손대인의 무덤으로 안내합니다. 쉴 새 없이 주절거리는 그의 입방정에 짜증이 난 흑마광로가 참지 못하고 입을 다물라고 윽박지릅니다. 무덤 안으로 통하는 길이 있느냐. 흑마광로는 비석 주위를 거닐며 꼼꼼히 살핍니다. 입구는 이 비석 아래에 있습니다요. 묘지기의 대답이 눈에 띄게 짧아집니다. 묘지기가 다음 장소로 이동하려던 찰나 흑마광로가 단서를 발견합니다. 그는 잔디밭에 풀이 짓눌려 있는 것을 알아채는데 이는 비석이 옮겨졌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비석을 함께 밀라지시하고 입구가 열릴 때 기습을 당할 것에 대비해 모든 제자에게 전투 준비를 명합니다. 이윽고 비석이 옆으로 밀려납니다. 모두의 눈앞에 입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천우옥룡이 칼과 횃불을 들고 앞장섭니다. 그가 무덤 중심부에 가까워졌을 때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가득 번집니다. 그는 즉시 흑마광로를 아래로 불러 이 광경을 보게 합니다. 내려온 광로 역시 믿을 수 없다는 기색을 보입니다. 무덤 중심부 주변 벽에 3개의 구멍이 파여 있는 것입니다. 파놓은 구멍들을 바라보며 흑마광로는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적지살수는 참으로 대단한 자로군. 죽음의 문턱에서도 이토록 침착하다니. 우리를 교란하기 위해 3개의 구멍을 파놓았구나. 천우옥룡이 확인을 위해 구멍 하나로 들어갑니다. 몇 자쯤 나아가자 막힌 길이 나옵니다. 나머지 2개의 구멍도 마찬가지입니다. 흑마광로가 상황을 분석합니다. 한 명은 앞서 구멍을 파고 다른 한 명은 뒤에서 흙으로 길을 막고 있는 게 틀림없다. 흑마광로가 분노로 이를 뿌득뿌득합니다. 그는 무덤 밖으로 뛰쳐나가며 즉시 제자들에게 남양분타의 모든 폭약을 가져오라고 명합니다. 그는 제자들을 무덤 주위로 둥글게 도열하게 한 후 19걸음 앞으로 나아가 멈춰서게 합니다. 건장한 사내와 어린아이가 굴을 파봤자 고작 이 정도 거리까지밖에 가지 못했을 거라 짐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예상대로 오령주는 앞에서 길을 파고 있었고 추는 뒤에서 흙으로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치우는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다. 밖에서는 개방파 제자들이 폭약을 모두 가져왔다. 무덤을 중심으로 19보를 지름 삼아 둥글게 폭약을 묻는다. 폭약을 본 묘지기의 얼굴에 경악이 서린다. 그가 나서서 막으려 하지만 흑마광장로가 지팡이로 그를 가로막는다. 내게 따질 시간에 관을 어떻게 빼낼지 궁리나 하시지. 이 순간 오두령이 사력을 다해 앞으로 파고들지만 치우와의 사이를 가로막는 흙더미는 점점 더 많아진다. 이대로라면 둘 사이의 통로가 막히고 말 것이다. 오두령이 치우를 불러보지만 치우는 대답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다. 이를 본 오두령이 치우의 머리통을 냅다 친다. 이 녀석아, 정신 차려라. 무덤 안에서 보여줬던 그 패기는 어디 갔느냐. 내 형의 목까지 악착같이 살아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에 치우의 투지가 순식간에 타오른다. 사부님,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끝까지 따라가겠어요. 한편 개방파는 폭약 매설을 모두 마쳤다. 마지막 도화선을 연결하는 중이다. 흑마광장로는 모두에게 물러나라 명하고 동시에 도화선에 불을 붙인다.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고 땅이 무너져 내린다. 굉음에 오두령과 치우가 멈칫한다. 영문을 몰라 하던 찰나 다음 순간 그들 근처에 폭약이 터져버린다. 다음 날 아침 개방파 제자들이 잔해 속에서 시신을 뒤진다. 살았든 죽었든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이내 한 제자가 시신을 발견한다. 흑마광장로가 다급히 달려온다.
어른과 아이의 시신이지만 폭발로 시신이 심하게 훼손되어 적지살수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 이때 다른 제자가 또 다른 시신을 발견한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들이 찾던 자가 아니다. 제자들이 연이어 시신들을 파낸다. 흑마광장로는 이것들이 모두 불법으로 매장된 시신들이라 단정짓는다. 천안산을 포기하고 제자들을 이끌어 다른 곳을 봉쇄할 수밖에 없는 듯하다. 그들이 떠나려는 순간 흙을 뚫고 손 하나가 솟구친다. 이어서 한 사람이 통째로 땅 위로 모습을 드러낸다. 다름 아닌 참혼산장의 오두령이다. 흙구덩이에서 빠져나와 숨고를 새도 없이 그는 미친 듯이 치우를 찾는다. 한 흙더미에서 치우의 팔을 찾아내 그를 끌어올린다. 그들은 개방파 제자들이 떠날 때까지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오두령이 돌연 경악하며 흠칫 놀란다. 저 멀리서 검은 그림자들이 나타난 것이다. 흑마광장로 역시 기다리고 있었다. 거짓으로 떠나는 척하며 적지살수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기만을 기다린 것이다. 개방파 제자 소천이 먼저 입을 연다. 적지살수, 너와 내 사형제들은 무고한 구지신검을 죽여 무림의 정의를 더럽혔다. 이에 개방파가 구문일방을 대신해 신멸의 형을 집행하겠다. 오두령은 싸움이 시작되면 즉시 도망치라고 치우에게 말한 뒤 개방파에게 검을 한 자루 요구한다. 흑마광장로는 거절하지 않는다. 그는 소천에게 검을 던져주라 명한다. 무림인이 명예로운 죽음을 원한다는데 어찌 개방파가 인색하게 굴겠는가. 오두령이 검을 쥐는 순간 소천과 소동이 앞으로 돌진한다. 한 명은 위를, 한 명은 아래를 공격한다. 오두령은 소천의 공격을 정면으로 받아친다. 약간의 힘을 실어 그를 뒤로 날려버린다. 그리고 단칼에 소동의 공격을 막아낸다. 몸을 숙여 소천의 검격을 피하지만 오두령은 소동의 발차기에 맞아 쓰러진다. 몇 번의 합을 겨룬 후 그는 치우가 여전히 제자리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한다. 오두령은 즉시 그에게 당장 도망치라고 소리친다. 고개를 숙이고 머뭇거리던 치우는 이내 몸을 돌려 죽을 힘을 다해 달린다. 흑마광장로는 서둘러 제자들에게 추격을 명한다. 그들과 맞서 싸우며 오두령은 추격자들을 바라본다. 그가 돌연 발에 힘을 주며 단칼에 포위망을 돌파한다. 그는 소동과 다른 제자 사이를 훑고 지나간다. 추격자들을 향해 몸을 날린다. 일격에 개방파 제자 한 명을 쓰러뜨린다. 다음 놈을 베려는 찰나 흑마광장로의 지팡이가 돌연 날아와 그 제자의 목숨을 구한다. 간신히 죽음을 면한 제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속해서 치우를 뒤쫓는다. 이 순간 치우는 전속력으로 달린다. 갑자기 귓가로 검기가 매섭게 스쳐 지나간다. 부러진 검이 치우의 도주로에 곧장 내리꽂힌다. 개방파 제자가 바짝 따라붙었다. 이에 치우는 방향을 틀어 숲속으로 달아난다. 주변의 나뭇가지들을 이용해 뒤따라오는 추격자를 후려친다. 찰나의 순간 개방파 제자는 치우를 시야에서 놓치고 만다. 그 시각 치우는 사내의 발밑 구덩이에 숨어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다. 치우의 시선이 문득 무언가를 포착한다. 그곳이 사실 쥐구멍이라는 것을 알아챈다. 그의 표정이 돌변한다. 묘안이 떠올랐다. 그는 쥐를 흉내내며 찍찍 소리를 낸다. 쥐들이 그 말을 알아들은 듯 일제히 치우를 돌아본다. 하지만 이 소리 때문에 그의 위치가 완전히 발각되고 만다. 사내가 검을 들어 치우의 숨통을 끊으려는 순간 쥐떼가 돌연 동요하더니 치우와 사내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든다. 눈 깜짝할 사이에 사내의 몸은 쥐떼에 완전히 파묻혀버린다. 이 소리는 쥐들 사이에서 산사태를 알리는 신호와도 같았다. 치우는 쥐떼의 도움으로 추격을 따돌리며 오솔길 위로 기어오른다. 등 뒤로 들려오는 사내의 비명이 끔찍하게 찢어진다. 치우는 계속해서 찍찍 소리를 내며 쥐떼가 자신을 따라오도록 유인한다. 그는 소리를 내며 달리면서 쥐떼를 이용해 위기에 처한 사부님을 구하고자 한다. 한편 지팡이에 맞은 오두령의 왼팔이 고통으로 욱신거리는 가운데 근처에 있던 누군가가 검을 들어 오두령의 목을 치려 한다. 오두령이 돌연 발에 힘을 주어 사내의 허리를 붙잡고 가볍게 앞으로 밀친다. 넘어지며 한 손바닥으로 땅을 짚어 완벽하게 공격을 회피해낸다. 소천은 물러서지 않고 쓰러진 오두령을 향해 연거푸 검을 휘두른다. 하지만 살수답게 그의 회피술은 예사롭지 않다. 연이은 공격이 모두 무력화된다. 오두령은 그 틈을 타 몸을 뒤집으며 도약한다. 튕겨나갔던 자신의 검을 다시 주워든다. 오늘 여기서 전사하더라도 내 놈들 중 하나는 반드시 지옥으로 끌고 가주마. 그때까지 미동도 하지 않던 흑마광장로가 돌연 속도를 높인다. 그의 무릎이 적지살수의 얼굴에 정통으로 꽂힌다. 맹렬한 속도와 무시무시한 충격에 그는 몇 미터나 뒤로 튕겨 날아갑니다. 가련한 놈, 너 혼자서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오두령은 꼼짝도 하지 못한 채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가까스로 고개를 들어 올린 그의 눈앞에 큐가 다시 달려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신에게 달려온 큐를 보며 그는 포효하듯 외칩니다. 도망치라고 했잖아. 도대체 왜 다시 돌아온 거냐. 개방놈들은 그 꼬마가 살아 돌아온 것에 경악합니다. 분명 그를 쫓으라고 제자까지 보냈건만 어떻게 이 꼬마가 감히 다시 돌아올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그때 산림 전체를 뒤흔드는 진동이 갑작스레 일어납니다. 저 멀리서 우르르 몰려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쥐떼입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쥐떼의 파도가 그들을 향해 밀려옵니다. 큐는 사부에게 제발 이번 한 번만 자기 말을 들어달라고 애원합니다. 자신이 신호를 주면
그때 함께 뛰자는 것입니다. 코앞까지 밀려온 쥐떼를 마주한 개방의 세 사람의 얼굴에 경악이 서립니다. 큐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 세 놈의 발밑에 쥐떼가 닿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큐가 소리칩니다. 지금이에요. 사부님, 뛰어요. 사제가 도망치는 것을 본 개방의 세 사람은 뒤쫓으려 하지만 발목을 잡는 쥐떼가 그들을 가로막습니다. 수많은 쥐들이 그들의 몸을 타고 오르며 끊임없이 물어뜯습니다. 오두령이 뒤를 돌아보자 쥐떼에 완전히 파묻혀버린 개방의 세 사람이 보입니다. 그는 재빨리 큐를 안아들고 미친 듯이 앞으로 내달리며 쥐떼에 의지해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렇게 사제는 개방의 포위망을 무사히 빠져나옵니다. 5일 후 발목에 서신을 매단 전서구가 개방의 본거지에 내려앉습니다. 서신에는 쭈푸에서 얼굴 없는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7구의 얼굴 없는 시신이 발견되었고 5개의 무덤이 파헤쳐졌습니다. 또한 적지살수와 인상착의가 일치하는 자를 보았다는 목격담이 12번이나 보고되었습니다. 천우옥룡은 탁자 위의 지도를 보며 혼란스러운 듯 입을 틀어막습니다. 정말 개방의 눈을 피해 5일 만에 이 넓은 지역을 돌아다닐 수 있는 자가 존재한단 말인가요? 얼마 후 흑마광로의 지휘 아래 그들은 얼굴 없는 시신을 확인하러 갑니다. 슬픔에 잠긴 노인이 천우옥룡에게 원통함을 토로합니다. 흑마광로가 수위를 들춰보니 이 시신의 얼굴 가죽은 인면피를 만들기 위해 벗겨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절대 적지살수의 소행이 아닙니다. 누군가 그를 돕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갑자기 저 멀리 하늘 위로 개방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집니다. 만신창이가 된 소동과 소천이 외칩니다. 동창의 신호탄입니다. 적지살수가 동창에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다른 제자가 서신을 들고 급히 달려옵니다. 복면을 쓴 자가 장로님께 전해달라며 이 서신을 주었습니다. 서신에는 적지살수로 의심되는 자가 두 사람 몫의 뱃삭을 내고 밀항선에 올랐다고 적혀 있습니다. 순식간에 들어온 두 가지 정보에 개방의 제자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흑마광로는 표적을 놓치느니 차라리 헛걸음을 치는 쪽을 택합니다. 그는 즉시 천우옥룡에게 전당포를 매복하라고 지시하고 소동과 소천에게는 제자들을 이끌고 밀항선을 쫓게 한 뒤 자신은 직접 동창으로 향합니다. 3분도 채 지나지 않아 한 남자가 숲속을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뒤에서 검은 지팡이가 날카롭게 날아와 남자의 등을 강타합니다. 공격자는 아무 말 없이 남자의 얼굴을 쥐어뜯지만 인면피 따위는 애초에 없다는 사실만 깨닫게 됩니다. 이 남자는 마을에서 달리기가 빠르기로 유명의 달리기 내기를 자주 하는 자였습니다. 이번에는 개방 제자들을 보면 무조건 달리라는 조건으로 은자 2냥을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속았다는 사실에 격분한 흑마광로가 남자의 얼굴을 걷어찹니다. 이 시각 오두령은 변장수를 이용해 큐를 데리고 밀항선에 오릅니다. 사제는 배 안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눕니다. 갑자기 배 밖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배를 멈춰라. 당장 개를 내려라. 개방놈들이 따라붙은 것입니다. 선장이 저항하려 하지만 소천이 단칼에 그를 베어버립니다. 오두령이 위로 올라가 상황을 살피고는 즉시 큐에게 짐 더미 사이에 숨으라고 말합니다. 만약 들키면 창문을 통해 물속으로 뛰어들어라. 소천이 선원들을 향해 소리칩니다. 여기 선장이 누구냐? 당장 이리 나와. 한 선원이 바닥에 쓰러진 시신을 가리킵니다. 당신이 선장을 죽였소. 소천이 말합니다. 상관없다. 지금부터는 네가 선장이다. 그는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갑판 위로 끌어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씩 얼굴을 확인하며 변장한 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변장이 아니면 다음 사람으로 넘어갑니다. 이 순간 오두령은 범죄자들 사이에 섞여 있습니다. 그는 초조하게 주위를 둘러봅니다. 그때 누군가의 손이 갑작스럽게 그의 어깨를 덮칩니다. 엄청난 속도로 오두령을 순식간에 제압해버립니다. 그 자는 머리를 짧게 깎은 젊은 사내입니다. 그가 멀리 대고 소리칩니다. 향주님, 놈을 잡았습니다. 향주라 불린 여인이 배 위로 사뿐히 뛰어오릅니다. 그녀는 짧은 칼을 쥔 채 말합니다. 이 짐승 같은 놈이 도망칠 수 있을 줄 알았더냐? 그 말과 함께 그녀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오두령의 왼팔에 칼을 푹 찔러 넣습니다. 내 아들을 어디에 숨겼느냐? 남자가 갑판 아래를 가리킵니다. 향주는 다급한 얼굴로 갑판 아래로 뛰어내려갑니다. 텅 빈 선실을 바라보며 그녀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네가 여기 있다는 걸 안다. 지금부터 너는 내 아들, 싱신이다. 그래야만 너와 내 사부가 개방놈들을 속이고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어. 그 말을 듣고 큐가 사방에 널린 짐더미 속에서 기어나옵니다. 그제야 그는 이 사람들이 소무파 소속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개방놈들은 그들이 사람을 데리고 배를 떠날 수 있도록 길을 내어줍니다. 다음날 아침 흑마광로와 천우옥룡이 접선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동과 다른 제자들이 서둘러 도착합니다. 흑마광로는 그들의 표정만 보고도 아무런 소득이 없었음을 알아챕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젯밤에 있었던 소무파 김은 향주의 일에 대해 보고합니다. 흑마광로가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적어도 단서는 찾았군. 그때 또 다른 제자가 소무파의 장로가 뵙기를 청하며 장문인의 서신을 보내왔다고 보고합니다. 흑마광로가 서신을 펼쳐 읽고는 분노로 두 손을 부들부들 떱니다. 서신에는 소무파 김은 향주 배경향이 적지살수의 도주를 도왔으며 그로 인해 파문당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 향주는 사실 한때 적지살수와 부부의 연을 맺었던 사이로
진작부터 나루터의 도망칠 배를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개방은 즉시 말을 준비해 출발하며 나루터를 차단하려 나섭니다. 이 시각 다섯째 두목 일행 세 사람은 나루터에 도착했습니다. 선착장을 향해 다급히 발걸음을 재촉하던 그들은 그곳에서 이미 한참을 기다리고 있던 소무문 문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남자가 입을 엽니다. 이것이 당신을 거두어준 이들에게 은혜를 갚는 방식이요? 그 대가가 어떨지 알고는 있는 거요? 배경향은 그 말을 부정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굽니다. 이미 개방에 연락을 취해두었소. 지금쯤 이쪽으로 오고 있을 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섯째 두목은 포기할 기색이 없습니다. 다친 팔을 이끌고서라도 기어이 싸울 작정입니다. 소무문 문주는 비웃음을 터뜨립니다. 도망자 신세에 검조차 챙기지 못했군. 공평하게 나도 검은 쓰지 않겠소. 아무 말 없이 다섯째 두목이 앞으로 돌진합니다. 휩쓸어 차기로 다리를 뻗어 잠시 우위를 점하는 듯 했지만 몇 번의 합을 주고받은 뒤 금세 문주의 발밑에 짓눌리고 맙니다. 발끝은 목숨을 앗아갈 듯 그의 목통을 정확히 겨누고 있습니다. 배 향주만 놓고 간다면 배에 타는 건 막지 않겠소. 다섯째 두목이 힘겹게 입을 엽니다. 내가 포기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오. 경향도 나와 같은 처지로 전락했다는 걸 당신도 잘 알 텐데. 문주의 표정은 단호하기 그지없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지. 하지만 배향주가 나와 함께 해준다면 기꺼이 그녀와 강호를 떠날 의향이 있소. 향주의 가슴이 충격으로 요동칩니다. 그녀는 적지살수와 15년이나 떨어져 지냈지만 여전히 부부의 연을 맺고 있다고 다급히 설명합니다. 자신은 여전히 그의 여인이라고 말입니다. 그리 말하며 그녀가 무릎을 꿇습니다. 내 몸은 취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습니다. 문주님은 그저 빈 껍데기만 얻게 되실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문주는 그저 담담히 묻습니다. 내가 밉소? 아니요. 당신은 제게 태양과도 같은 분이십니다. 문주는 오랫동안 그들을 바라봅니다. 가시오. 곧 개방놈들이 들이닥칠 거요. 향주가 그에게 절을 올린 뒤 다섯째 두목 일행과 함께 배를 타고 떠납니다. 문주가 검을 쥐고 자신의 왼쪽 팔에 가져다 댑니다. 단 한 번의 검격으로 제 팔을 베어내며 닿지 못한 외사랑도 함께 끊어냅니다. 바로 그때 흑마광장로가 제자들을 이끌고 다급히 당도합니다. 그는 잘려나간 왼팔을 부여잡고 땅에 처참히 꿇어앉은 소무문 문주를 발견합니다. 내 수련이 부족했소. 그들을 막지 못했구려. 미안하게 됐소. 그 모습에 흑마광장로가 하늘을 우러러보며 광소를 터뜨립니다. 그리고는 이내 얼굴빛이 기묘할 정도로 차분해집니다. 그는 개방이 적지살수 추적에 실패했음을 선언합니다. 이 시각 호수 위를 떠도는 작은 배 안에서 배경향이 다섯째 두목의 다친 왼팔을 닦아줍니다. 다섯째 두목이 의아한 듯 묻습니다. 어째서 내게 죄책감을 느끼는 거요? 향주는 그가 왼팔에 상처를 두고 하는 말인 줄로만 압니다. 하지만 다섯째 두목은 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무문 문주에게 두 사람의 부부연을 언급한 일에 대해 물은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들 부부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향주가 술에 빠져 지내며 어미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탓에 딸 수수는 마차 밑에 깔려 끔찍하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부부 사이에는 깊은 골이 패었고 결국 각자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히 향주만의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살수였던 적지살수는 모녀에게 평탄한 삶을 안겨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두 사람을 늘 두려움에 떨며 도망치는 신세로 만들었죠. 향주가 술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두 사람은 과거처럼 서로를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속마음을 터놓습니다. 단단히 묶였던 매듭이 마침내 풀리며 서로를 오롯이 품어내는 포옹으로 이어집니다. 한편 다섯째 두목의 방으로 다급히 달려오던 추는 이 장면을 보고 멋쩍게 멈춰섭니다. 조용히 빠져나가려던 찰나 안에서 다섯째 두목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왜 이리 호들갑이냐? 추가 고개를 빼꼼 들이밀며 밖을 가리킵니다. 육지예요. 육지가 보여요. 세 사람은 돛배 앞으로 나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가까워지는 무틀 바라봅니다. 구문일방의 구역은 벗어났지만 저 앞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추는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사부님과 함께라면 그 무엇도 두렵지 않으니까요. 그때 향주가 추의 팔을 잡아 끌어 자신의 앞에 앉힙니다. 그리고는 추의 긴 머리카락을 빗겨주기 시작합니다. 리본으로 조심스레 머리를 묶어 따라줍니다. 순간 추의 두 눈에서 왈칵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향주는 그가 머리 묶는 걸 싫어하는 줄 알고 당황합니다. 어릴 적부터 다른 아이들이 어머니에게 머리를 묶어달라 조르는 모습을 보며 자신은 그럴 리가 없음에 가슴 아팠던 탓입니다. 이제야 그 손길을 느껴보니 자신도 모르게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 것이죠. 향주 역시 추를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녀는 그를 와락 끌어안습니다. 이 아이를 우리 아들로 키우자는 말에 다섯째 두목이 입을 엽니다. 이 녀석은 내 제자요. 훗날 참혼산장의 일원이 될 놈이지. 하지만 향주에게는 이미 살수 남편이 있습니다. 살수 아들 하나 더 생긴다고 뭐 다를 게 있겠습니까? 이 시각 참혼산장, 누군가의 손가락이 한 사내의 가슴 위로 글씨를 씁니다. 그 사내는 다름 아닌 참혼산장의 첫째 두목입니다. 신망의 가혹한 형벌을 견뎌낸 그는 오래전 움직일 힘도 오감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바깥 소식을 들으려면 안유가 가슴에 써주는 글씨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유는 소고가 혈례 3비 중 1비와 한 가지 초식을 완성했으며 모든 사형제들이
무사히 탈출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 소식에 첫째 두목, 청면살수는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저 그의 두 눈에서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는 것이 애통할 따름입니다. 안유가 소식을 다 전하고 문 쪽으로 걸어갑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의 동공이 거칠게 흔들립니다.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떨어뜨린 그가 여인에게 주먹을 휘두르지만 그 주먹은 여인의 얼굴 바로 앞에서 멈칫합니다. 끝내 차마 내리치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맙니다. 알고 보니 그 여인이 바로 차몬산장을 지금의 꼴로 만든 모든 비극의 원흉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첫째 두목의 가슴에 엎드려 용서를 빕니다. 그러나 첫째 두목의 바람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는 절대 샤오구를 찾지 말라고 당부한다. 이 시각 윈난성 접경지역 오두령과 다른 두 사람은 이곳까지 흘러들어왔다. 끝없이 펼쳐진 산맥을 바라보며 오두령은 여전히 불안감을 떨치지 못한다. 윈난이 구파일방의 관할은 아니더라도 여전히 명나라의 영토이기 때문이다. 이 역당에 닿아 마음을 놓으려면 앞으로 한 달은 더 걸어가야만 한다. 추가 활짝 웃으며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딤과 동시에 그들의 도망자 신세도 공식적으로 끝을 맺는다. 이역만리 타국에서는 과연 어떤 여정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까? 눈 깜짝할 사이에 짧은 3년의 세월이 흘렀다. 오두령 일행은 마침내 삶의 짧은 평온을 얻게 된다. 지난 3년 동안 오두령은 적자 생존의 밀림 속에서 추를 끊임없이 뛰게만 했을 뿐 아직 본격적인 무공수련은 가르치지 않았다. 어느 날 멧돼지 한 마리가 밀림을 미친 듯이 질주한다. 뒤에서 누군가 갑자기 창을 던진다. 하지만 창은 빗나가고 멧돼지가 달리는 경로 옆에 꽂히고 만다. 뒤따르던 추격자들이 끈질기게 뒤를 쫓는다. 그들이 활을 당겨 쏘려던 찰나 한 궁수가 그들을 제지한다. 선두의 선남자가 추격을 멈추라는 수신호를 보낸다. 멧돼지가 홍리 부족의 무덤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곳은 조상들이 영면에 계시는 홍리 부족의 신성한 성지다. 그들은 일제히 무릎을 꿇고 예를 표한 뒤 물러나려 한다. 갑자기 안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온다. 누군가 쫓아 들어간 줄 알고 인원을 확인해보지만 숫자는 정확했다. 성지에 들어간 것은 결코 그들의 일행이 아니었다. 일행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서둘러 묘지로 뛰어든다. 그리고 멧돼지 위에 올라탄 어린 소년을 발견한다. 멧돼지가 날뛰며 이미 여러 무덤을 파헤쳐 놓은 상태였다. 조상들의 백골이 모두의 눈앞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말았다. 우두머리가 즉시 이 상황을 제지하라고 명령한다. 3명의 사내가 순식간에 소년을 에워싸지만 통제불능의 멧돼지가 박치기로 그들을 날려버린다. 그중 한 명이 바닥에 거칠게 나뒹군다. 소년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힘껏 주먹을 쥐어 멧돼지의 두개골을 정통으로 내리친다. 그 무시무시한 힘에 멧돼지는 그대로 기절해버린다. 성공한 것을 본 소년은 낄낄 웃으며 멧돼지를 잡았다고 하늘을 향해 소리친다. 하지만 추가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뒤에서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려온다. 내 놈이 우리 홍리 부족의 성지를 얼마나 쑥대밭으로 만들었는지 아느냐. 추는 기절한 멧돼지를 가리키며 이건 명백히 멧돼지가 한 짓이라고 대꾸한다. 자신이 제때 나서서 이 정도 피해로 끝난 걸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고 말이다. 우신다가 소년의 멱살을 틀어쥐고 앞으로 가볍게 밀쳐낸다. 그는 추를 수미터 밖으로 날려버린다. 그는 부족원들을 돌아보며 말한다. 이것 보십시오. 이놈들은 이토록 뻔뻔합니다. 제가 족장님께서 이들을 우리 땅에 머물게 하는 것을 반대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추는 가슴속에 분노를 불태우며 일어선다. 그는 즉시 홍리 부족의 방식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한다. 바로 주먹 결투를 통해 주먹으로 누구의 옳고 그름을 가리자는 것이다. 하지만 두 사람의 체격 차이는 어마어마했다. 첫 합부터 머리에 주먹이 꽂히고 이어진 어퍼컷의 추는 또다시 수미터 밖으로 날아간다. 우신다는 추를 내려다보며 느릿하게 말한다. 네가 몇 번을 다시 일어나든 아무 소용없다. 너를 어찌 처리할지 족장님과 상의할 테니 얌전히 처벌이나 기다려라.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서려는 찰나 갑작스러운 외침이 우신다의 발걸음을 멈춰 세운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추가 다시 두 발로 버티고 서 있는 모습이 보인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음에도 추의 눈빛은 유난히 번뜩이고 있었다. 이런 공격은 간지럽기만 한데 대체 무슨 권리로 벌써 끝났다고 짓거리는 거지? 추의 말에는 노골적인 도발이 가득했다. 그의 목적은 상대를 격노하게 만들어 이성을 잃고 빈틈을 보이게 한 뒤 반격할 기회를 노리는 것이다. 모든 것은 추의 계획대로 흘러갔다. 분노에 눈이 뒤집힌 우신다는 과연 셀 수 없이 많은 허점을 드러낸다. 추는 힘을 끌어모으며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린다. 혼신을 다한 일격이 장렬하고 연이어 날린 주먹이 우신다의 오른쪽 뺨에 정통으로 꽂힌다. 전략은 먹혀들었지만 소년의 힘은 여전히 조금 부족했다. 정신을 차린 우신다가 손등으로 추의 이마를 후려쳐 그를 다시 수미터 밖으로 날려버린다. 이제 완전히 피를 본 우신다는 검을 뽑으려 한다. 그의 부하들이 필사적으로 그를 말려보지만 격분한 우신다를 당해낼 수는 없었다.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그가 검을 빼든다. 어차피 족장님께서도 이놈의 처형을 명하실 거다. 난 그저 일을 조금 일찍 끝낼 뿐이야. 그가 추를 내리치기 위해 검을 치켜든 순간 다른 홍리 부족 전사들의 눈에 경악이 서린다. 우신다의 검은 결코 떨어지지 않았다. 알고 보니 오두령이 때마침 도착했던 것이다. 눈부시게 빠른 일격으로 그가 단숨에 우신다의 숨통을 끊어버린다. 그 후
오두령은 추와 함께 서둘러 돌아가 짐을 챙긴다. 추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오두령도 페이 징샹도 그를 탓하지 않았다. 누군가를 탓해야 한다면 주먹 다짐 중에 검을 빼든 그놈의 잘못이지. 오두령은 다소 분개한 기색이었다. 세 사람이 짐을 다 챙겨 떠나려던 찰나 홍리 부족원들이 이미 집 전체를 겹겹이 포위하고 있었다. 오두령이 검을 뽑아들고 큰 소리로 외친다. 물러서시오. 이 일을 더 키우지 맙시다. 우리는 이곳을 떠날 것이오. 우리를 보내주기만 한다면 더 이상의 문제는 일으키지 않겠소. 이때 홍리 부족 무리 속에서 한 여인이 앞으로 걸어 나온다. 그녀는 오두령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길게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밀림에서 뒹굴며 살아온 추만이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통역하자면 그들은 싸우러 온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하러 왔다는 뜻이었다. 그녀는 우신다가 이미 조상들의 품에서 안식을 찾았다고 말한다. 이 일은 덮어둘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안յան 부족이 스관봉까지 들이닥쳐 언제 랴오 평원을 침공할지 모르는 상황. 이미 강과 폭포 그리고 스관봉까지 빼앗긴 마당에 이곳마저 지켜내지 못한다면 홍리 부족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터전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만 한다. 게다가 우신다는 부족 최고의 전사였기에 그들은 오두령이 그의 자리를 대신해 홍리 부족을 이끌고 안յան 부족에 맞서 싸워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오두령은 떠나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했던 안도감도 잠시 다시 얼굴이 굳어진다. 어찌됐든 그는 떠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듯했지만 페이 징샹은 다른 의견을 내놓는다. 지금 떠난다고 해서 더 나은 은신처를 찾으란 보장도 없어요. 어쨌든 홍리 부족만큼 우리에게 우호적인 부족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으니까요. 오두령이 미간을 찌푸린다. 당신은 홍리 부족을 돕고 싶다는 거요? 하지만 내 왼손이 페인이 된 걸 알잖소. 이 망가진 몸으로 전쟁을 치르란 말이오? 그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오두령은 단호히 거절한다. 그는 추에게 통역을 시킨다. 내가 홍리 부족과 안յան 부족 간의 분쟁에 끼어들 이유는 없소. 우리는 이곳을 떠날 것이오. 추가 통역을 마치자마자 말했다. 여인은 두 손을 모아 깊은 경의를 표한 뒤 부족원들을 이끌고 조용히 발걸음을 돌린다. 다섯째 두령은 그들의 반응에 영문을 몰라 한다. 그때 치우가 자신이 통역한 진실을 밝힌다. 알고 보니 치우가 그들의 동의를 전했던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다섯째 두령은 즉시 꾸짖는다. 이 녀석아, 이렇게 중요한 일에 감히 내 뜻을 거역해? 하지만 치우는 깊은 죄책감을 느낀다. 그는 우신다의 죽음이 자신의 의도적인 도발 때문이라고 굳게 믿는다. 다섯째 두령은 왜 그와 싸웠는지 묻는다. 지난 3년 동안 이 정글을 도망치며 마주친 모든 짐승과 싸웠지만 사람과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저 사람을 상대로 자신을 시험해보고 싶었을 뿐이다. 그는 이 말을 남기고 배경향에게 언덕 옆 연못은 연초록색 독사로 가득하니 가까이 가지 말라고 당부한다. 다섯째 두령은 얼굴을 감싸 쥐고 깊은 한숨을 내쉰다. 그는 때가 왔음을 느낀다. 이 전쟁이 끝나면 치우에게 무공을 가르치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치우가 이번 전투에 참여하는 것은 절대 금지한다. 그는 배경향과 함께 마을에 남을 것이다. 그 후 세 사람은 홍리 부족의 정착지로 향한다. 그들의 족장은 꽤 우호적이지만 다른 이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적대감이 남아있다. 족장은 준비된 집으로 그들을 안내한다. 바로 그때 울창한 숲에서 전쟁의 북소리가 울려 퍼진다. 홍리 부족원들은 즉각 공포에 휩싸인다. 이 북소리는 아만 부족이 수관봉에서 평원으로 이동했다는 신호였다. 전쟁이 곧 발발하려 한다. 족장은 세 사람을 숙소로 안내한 뒤 짧은 지시를 남기고 떠난다. 밖에서는 홍리 부족원들이 대련을 벌이고 있다. 두 명의 전사가 간단한 초식을 몇 번 주고받는다. 그중 한 명이 밀려나며 간을 움켜쥐고 바닥에 쓰러진다. 승자가 무리를 향해 설명한다. 난 아직 전력을 다하지도 않았소. 그냥 가볍게 친 것뿐이지. 그런데도 호흡이 흐트러져 이렇게 쓰러진 거요. 기억하시오. 공격 외에도 방어할 때 숨을 참으면 온몸의 근육을 긴장시킬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하면 어떤 공격도 견뎌낼 수 있소. 그리고 그는 군중을 향해 묻는다. 다음엔 누가 나와 대련하겠소? 군중 속의 한 소년이 손을 번쩍 든다. 제1의 권사 이사가 경멸하듯 미소 지으며 그에게 앞으로 나오라 손짓한다. 단 한 번에 한만에 치우는 주먹 한 방을 맞고 바닥에 나뒹군다. 온몸이 욱신거리는 가운데 치우는 이 남자가 우신다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는다. 작은 소녀가 몸을 숙여 그의 눈앞에 나타난다. 그분은 우리 홍리 부족에서 가장 강한 권사야. 자리에서 일어난 치우는 소녀를 무시하고 다시 앞으로 돌진한다. 그의 주먹이 이사에게 적중하지만 힘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컸다. 이사가 손등으로 그를 쳐서 날려버린다. 소녀는 치우 옆에 쭈그려 앉아 조롱한다. 어때? 우리 홍리 부족 제1권사의 주먹 맛이? 그런데 넌 왜 이렇게 창백해? 치우가 차분하게 반박한다. 대단하네. 넌 어쩜 그렇게 시커머냐? 그 말에 충격을 받은 소녀는 잠시 얼어붙는다. 다음 순간 그녀의 발이 치우의 얼굴을 짓밟는다. 치우는 물러서지 않고 그녀의 머리에 주먹을 날린다. 이에 소녀는 서럽게 울음을 터뜨린다. 주변에 있던 홍리 부족원들이 몰려들어 족장의 딸을 때렸다고 그를 향해 욕설을 퍼붓는다. 치우가 필사적으로 해명하려 하지만 서둘러 달려온 다섯째 두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당장 사과하라고 명령한다. 다섯째 두령의 압박에 치우는 얌전히 용서를 빌 수밖에 없었으나 소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녀는 사과를 받아주기 전에 소원 하나를 들어주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소녀의 소원은 그저 원숭이를 가까이서 보는 것뿐이다. 그녀는 홍리부족 족장의 딸이기에 마을의 모든 소년이 그녀를 무서워한다. 그들은 항상 마을 밖은 위험하다는 핑계를 대며 그녀가 나가지 못하게 막았다. 그래서 이 소원을 들어주는 역할은 치우의 몫이 되었다. 바로 그때 원숭이 떼가 겁에 질려 미친 듯이 뒤로 달아난다. 치우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한다. 그는 소녀를 밀쳐눕히고 입을 틀어막아 조용히 시킨다. 동시에 아만 부족 전사들의 무리가 그들 곁을 지나간다. 노요 평원 쪽에서 아만 부족의 전쟁 북소리가 울려 퍼진다. 홍리 부족의 전사가 달려와 아만 부족이 노요 평원에 도달하여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다고 보고한다. 홍리 부족 족장 역시 전투를 준비하라고 우렁차게 명령을 내린다. 지휘관이 손으로 신호를 보내자 모든 홍리 부족원들이 즉각 집결한다. 다섯째 두령은 머리를 묶으며 배경향에게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나 홍리 부족이 패배한다면 치우를 데리고 중원으로 돌아가 소오파 문주를 찾으라고 당부한다. 배경향은 다섯째 두령을 꽉 끌어안는다. 그녀는 눈앞에 있는 이 남자가 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 무엇보다 그는 개방의 천라지망을 뚫고 나온 홍지살수니까. 그 시각 한 무리의 아만 부족원들이 울창한 숲속에 매복해 있다. 치우는 숲을 사이로 이 모습을 지켜본다. 그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소녀에게 앞으로 기어가라고 신호한다. 하지만 뜻밖에도 한 아만 부족 전사가 그들을 발견한다. 그는 두 사람을 숲속의 부족원들 앞으로 끌고 간다. 우두머리는 즉시 그들을 제거하라고 명령한다. 어차피 너무 어려서 노예로 살려둘 가치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중 한 명이 소녀가 홍리 부족 족장의 딸이라는 것을 알아차린다. 인질로서 아직 가치가 있는 것이다. 두 사람이 말다툼을 벌이는 사이 치우가 기습적으로 남자의 사태 주먹을 날리고 그가 고통에 몸을 구부린 틈을 탄다. 그는 소녀를 붙잡고 정글 속으로 내달린다. 아만 부족 우두머리는 그들이 도망친 방향을 가리키며 놓치지 말라고 명령한다. 놈들이 우리 위치를 알아버렸다. 우리가 여기 매복해 있다는 걸 홍리 부족이 알게 되면 계획이 다 틀어진다. 한 전사가 뒤쫓으려 하지만 여전히 고통스러워하는 남자가 그를 막아선다. 수치심에 휩싸인 그는 자신의 손으로 두 아이를 죽이고 싶어한다. 소녀의 다리가 공포로 풀려버렸기에 치우는 그녀를 업고 재빠르게 앞으로 달리며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는다. 전사가 따라잡았을 때 그곳에는 작은 소녀 홀로 서 있을 뿐이다. 소녀는 사라져버렸다. 소녀의 무력한 표정을 본 그는 치우가 그녀를 버리고 혼자 도망쳤다고 짐작한다. 한 발짝만 더 내디디면 전사는 계획대로 뱀 구덩이에 빠질 테지만 그는 연초록색 독사들로 우글거리는 깊은 구덩이를 내려다보며 멈춰선다. 전사는 방심하다 소녀의 함정에 빠지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겼으나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치우가 그의 뒤에서 불쑥 나타나 뱀 구덩이로 발로 차버린다. 남자가 허공을 가르며 뱀 구덩이로 추락하는 순간 절망이 그의 가슴을 옥전다. 그 사이 양측 부족의 전사들이 모두 전장에 도착한다. 홍리 부족 중 한 전사의 호흡이 극도로 거칠어져 있다. 다섯째, 두령이 앞으로 나서서 전사의 어깨에 손을 얹고 긴장하지 말고 진정하라고 말한다. 그들의 지휘관 역시 부족원들을 집결시키며 사기를 끌어올리고 있다. 바로 이 순간 창을 휘두르는 아만 부족 전사 3명이 앞으로 돌진한다. 자세히 보니 뼈만 앙상하게 남은 노인 3명이다.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앞으로 돌진하는 용맹함을 잃지 않았다. 새 노인이 다가오는 것을 본 홍리 부족원들은 주춤거리며 전쟁에 자비란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를 망설인다. 다섯째가 검을 뽑아 들고 가장 먼저 나선다. 그는 앞으로 나서서 적의 새 노전사를 순식간에 해치운다. 안얀 부족은 슬퍼하는 기색이 전혀 없다. 오히려 그들은 환호성을 터뜨린다. 이것이 바로 그들 부족만의 독특한 전투, 전의식이었다. 안얀 부족의 북소리가 울려 퍼지자 적의 지휘관이 검을 휘두르며 공격을 부르짖는다. 안얀 부족의 전사들이 굶주린 늑대처럼 떼를 지어 몰려든다. 홍리 부족의 전사들도 마찬가지로 맞선다. 전쟁이 발발한다. 두 부족이 충돌하며 서로를 학살하기 시작한다. 소녀를 업고 도착한 치우는 피와 살점이 사방으로 튀는 이 끔찍한 전쟁을 목격한다. 그와 소녀의 얼굴에 큰 충격이 서린다. 이게 진짜 전쟁이란 말인가? 이 순간 치우는 문득 무언가를 깨닫는다. 그는 소녀를 업고 왔던 길로 되돌아간다. 숲에 숨어있는 안얀 부족이 홍리 부족의 후방을 기습할 속셈이라고 짐작한 것이다. 가서 그들을 막아야만 한다. 치우는 이빨로 천조각을 찢어 양손에 감고 허리에서 주머니를 떼어낸다. 그는 소녀에게 큰 나무 안에 숨어 소리를 내지 말라고 당부한 뒤 홀로 나선다. 주머니를 들고 숲속에 있는 부족원들을 향해 돌진한다. 치우의 두 눈이 매섭게 번뜩인다. 그는 두 손으로 주머니를 꽉 쥐고 기를 모은 뒤 온 힘을 다해 앞을 향해 내던진다. 연녹색 독사들로 가득 찬 주머니에서 뱀들이 독리를 드러내며 안얀 부족 전사들에게 달려든다. 순식간에 셀 수 없이 많은 뱀이 그들의 몸을 휘감는다. 한 번이라도 물린 자는 맹독으로 인해 즉사하고 만다. 수많은 안얀 부족 전사들이 이미 차례차례 쓰러졌다. 그제야 그들은 칼로 뱀을 내리쳐 쫓아낼 생각을 한다. 뱀들을 모두 처리했을 때는 단 3명의 전사만이 살아남아 있었다.
안յան 부족원들이 분노하며 뒤를 돌아보지만 치우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소년을 뒤쫓고 싶었지만 홍리 부족의 후방을 기습하라는 신호가 멀리서 계속 날아온다. 하지만 셋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은 즉시 기습을 포기하고 소년을 사냥하기로 결정한다. 이때 치우가 주머니에서 독사 한 마리를 꺼내 손으로 뱀의 입을 틀어막는다. 그는 풀숲에 숨는다. 3명의 안յան 부족 전사가 지나간 후 그는 기어나와 재빨리 뱀을 던져 안յան 부족원 1명을 더 쓰러뜨린다. 그러고는 밀림 속으로 도망친다. 치우는 전술을 바꿔 밀림에 계속 숨어있지 않고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간다. 적군이 아래를 지나갈 때 기회를 노려 뱀을 아래로 던진다. 뱀이 사내의 등에 떨어지며 또 다른 적을 처치한다. 하지만 치우가 다시 같은 수법을 쓰려던 찰나 갑자기 날아온 칼날이 그가 있는 나무를 강타한다. 마지막 남은 안յան 부족 전사가 치우를 찾아낸 것이다. 그는 달려와 쓰러진 동료의 칼을 집어든다. 치우는 망설임 없이 그의 등 뒤로 뱀을 던진다. 불행히도 뱀은 단칼에 2 동강이 나고 만다. 치우가 주머니를 흔들어 보지만 남은 뱀이 없다는 걸 깨닫는다. 안յան 부족 전사의 칼은 이미 그를 향해 휘둘러지고 있다. 치우는 재빨리 바닥에 떨어진 큰 칼을 쥔다. 상대의 일격이 닿기 직전 그가 찰나의 순간 더 빠르게 움직여 적의 허리를 벤다. 상대가 경악한 틈을 타 칼을 적의 가슴 깊숙이 찔러 넣는다. 이로써 뒤에서 기습하려던 안յան 부족 전사들은 모두 치우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 전장의 다른 한편에서는 5째가 맹렬히 싸우고 있다. 치열한 전투 끝에 그는 안յան 부족의 병력이 과연 홍리 부족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홍리 부족은 점점 밀리고 있다. 이대로라면 패배는 시간 문제다. 이제 이 교착 상태를 깰 열쇠는 안յան 부족의 족장인 무진에게 달려있다. 북소리는 계속 울려 퍼지지만 숲속의 매복한 부족원들은 여전히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무진은 즉시 부하를 보내 상황을 확인하게 한다. 승리의 열쇠를 완벽히 꿰뚫어본 5째는 전장 위를 훌쩍 뛰어넘으며 적장 무진을 향해 곧장 돌진한다. 무진의 호위무사가 즉각 나서며 5째와 정면으로 맞붙는다. 5째는 손목과 검을 몇 번 튕겨내더니 돌연 발걸음을 멈춘다. 그는 몸을 돌려 검으로 수평을 막아낸 후 부드러운 동작으로 베어버려 호위무사를 단숨에 2 동강 낸 뒤 다시 무진을 향해 돌진을 이어간다. 하지만 공격을 피하는 무진의 몸놀림은 잔상마저 남길 정도로 빠르다. 5째의 검은 당연히 빗나간다. 무진은 뒷짐을 진 채 5째의 연속 공격을 고스란히 받아주며 날아오는 검격을 여유롭게 피하다 마침내 5째의 빈틈을 포착한다. 그는 가로지르는 발차기를 날린다. 그 엄청난 파괴력은 맹수와도 같이 묵직하다. 그가 5째를 향해 무언가 중얼거리지만 5째는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한다. 몸을 일으킨 5째가 다시 검을 휘두른다. 무진은 더 이상 봐주지 않고 검을 뽑아든다. 백핸드 일격으로 그는 상대의 공격을 튕겨낸다. 5째의 2 발이 돌연 움직인다. 그의 발이 마치 유령여류처럼 상대의 머리를 향해 뻗어간다. 하지만 무진의 전투 본능은 소름 끼치도록 예리하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 그의 팔이 5째의 발목을 낚아챈다. 정말 실망스럽군. 내 놈의 실력에 내심 기대를 걸었건만 별 볼 일 없는 놈이었어. 5째의 얼굴에 경악이 스친다. 중원의 말을 할 줄 안다고. 5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무진이 검을 휘둘러 5째의 검을 날려버린다. 그러고는 무릎치기로 5째를 걷어차 날려버린다. 그가 말을 잇는다. 중원인이 어째서 홍리 부족을 돕는 거지. 이때 무언가를 감지한 무진이 돌연 뒤를 돌아본다. 치우가 허공으로 도약해 검을 치켜들고 공격해온다. 칼날이 바람을 가르며 무진의 귓가를 스쳐 지나간다. 그의 경이로운 전투 본능에도 불구하고 뺨이 베이고 만다. 치우가 5째에게 함께 싸우면 승산이 있는지 묻는다. 5째가 없다고 대답한다. 그 말을 들은 치우는 부족 언어로 무진에게 말한다. 넌 정말 운이 좋구나. 그러고는 칼을 내던지고 무릎을 꿇으며 항복한다. 내 회심의 일격이 실패했다. 여기서 더 싸워봤자 개죽음일 뿐이겠지. 단숨에 끝내다오. 이것이 치우의 마지막 말이었다. 무진은 다소 의아해하며 그를 운이 좋다고 한 게 무슨 뜻인지 묻는다. 무릎을 꿇은 채 치우는 아버지가 막 무공을 가르쳐 주려던 참에 불행히도 부족 전쟁이 터졌다고 말한다. 만약 네가 2년만 늦게 왔더라면 죽는 건 내 쪽이었을 거다. 무진은 2년이라는 시간이 무슨 차이를 만들겠냐고 묻는다. 추가 자신의 뒤에 있는 숲을 가리킨다. 저곳에 숨어있던 안յան 부족 전사들을 제가 다 죽였습니다. 무공을 전혀 배우지 않았는데도 전 이미 이 정도 경지에 올랐습니다. 만약 제가 2년 동안 수련한다면 어떻게 변할지 상상이나 가시나요? 그때가 되면 당신은 절대 저를 이길 수 없을 겁니다. 이때 숲을 확인하러 갔던 안յան 부족 전사가 돌아와 매복조가 전멸했다는 소식을 보고한다. 소년의 말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다. 그 소식을 들은 무진이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린다. 2년 뒤에 내 녀석이 어느 경지에 오를지 한번 보고 싶구나. 오늘부터 딱 2년 뒤 내가 이곳에서 너를 기다리마. 만약 나와 오합을 겨뤄 버텨낸다면 내가 이긴 것이다. 그렇지 못한다면 내 아비의 목을 베어 장대에 매달고 내 2 손을 자른 뒤 평생 내 노예로 부려먹겠다. 그 말을 들은 추의 눈빛이 결연해진다. 그가 되묻는다. 만약 당신이 지면 어쩔 거냐고. 무진이 어이가 없다는 듯 소년을 바라본다.
그렇다면 내가 네 노예가 되겠다. 그 말을 남긴 채 그는 부하들에게 퇴각 신호를 울리라 명한다. 한 부하가 무진을 만류하려 하지만 단칼에 거절당한다. 무진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한다. 홍리 부족을 아예 멸망시켜버리면 다음번엔 누구와 싸우겠는가. 안얀 부족의 퇴각을 알리는 북소리가 울려 퍼진다. 살육전을 벌이던 양측 모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안얀 부족 전사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면서도 명령에 따라 물러난다. 홍리 부족 사람들은 그들을 뒤쫓으려 하지만 사령관이 만류한다. 그는 적들이 분리해서 퇴각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다. 떠나기 전 무진이 오두령에게 말한다. 목이 달아나고 싶지 않다면 앞으로 2년 동안 저 꼬맹이를 잘 훈련시켜둬라. 그 말을 남기고 무진은 부족원들을 이끌고 루야오 평원을 떠난다. 오두령이 추에게 방금 그 말이 무슨 뜻이냐고 묻는다. 추는 2년 뒤에 그와 다시 결투를 벌이기로 약조했다고 대답한다. 그 사실을 안 오두령은 경악하지만 어찌되었든 전쟁은 멈추었다. 전쟁이 끝난 뒤 홍리 부족은 전장을 수습하기 시작한다. 전쟁의 참혹함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다. 사령관이 족장을 찾아가 안얀 부족이 어떻게 퇴각했는지 자초지종을 설명한다. 족장 역시 추를 찾아와 깊은 감사를 표한다. 추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한다. 그저 2년이라는 시간을 벌어준 것뿐이라고. 하지만 2년이라는 시간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길 수도 짧을 수도 있는 법. 이제부터 홍리 부족은 힘을 기르는데 온 힘을 쏟을 것입니다. 이대로 안얀 부족에게 계속 억압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 순간 추가 번뜩 무언가를 떠올린다. 그는 황급히 아까 그 숲으로 달려간다. 그는 족장의 딸이 숨어있던 거대한 나무를 찾아내고 위장용으로 덮어둔 풀과 나뭇잎을 들춰낸다. 소녀가 무사한 것을 본 추는 늦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한다. 소녀의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다. 그녀는 추의 품에 와락 안기며 울음을 터뜨린다. 그날 이후 추는 매일같이 혹독한 수련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이 2년 동안 그는 권법과 보법을 극한으로 끌어올려야만 한다. 그는 매일 기본 검수를 10,000번씩 수련한다. 그의 육체는 몇 시간 동안이나 쏟아지는 폭포수를 맞으며 견뎌낸다. 게다가 매일 사부와 도술로 대련을 벌여야만 했다. 권법 수련을 위해서는 홍리 부족 제1의 권사와 주먹을 맞교환한다. 쓰러질 만큼 기진맥진한 뒤에도 엄청난 정신력으로 버티며 맨손으로 언덕을 수백 바퀴나 뛰어올라야 했다. 몇 달간 권법을 연마한 끝에 추는 이미 완벽하게 호흡을 통제하며 제1권사와 호각으로 주먹을 주고받게 된다. 그의 도술은 오두령과 백합을 겨룰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는 자신의 필살기마저 극한으로 완성해낸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간다. 어느덧 2년이라는 세월이 고요히 지나갔다. 추는 오랜만에 율린을 찾아간다. 내일은 안얀 부족 족장과 결투를 벌이는 날이다. 어쩌면 이것이 소녀를 보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 추는 그 말을 남기고 손을 흔들며 떠날 채비를 한다. 율린의 두 눈에 일말의 망설임이 스친다. 그녀는 멀어지는 추의 뒷모습을 향해 소리친다. 종미추, 난 네가 해낼 거라 믿어. 다음 날 무진은 안얀 부족 전사들을 모두 이끌고 전장에 도착한다. 홍리 부족 역시 언제든 전투를 벌일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추가 나타나지 않자 무진은 부하를 시켜 홍리 부족 족장에게 정오까지 추가 오지 않는다면 2년 전 끝내지 못한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통보한다. 그 말에 홍리 부족 내에서는 즉각 웅성거림이 인다. 일부는 추가 무진이 두려워 도망쳤다고 생각한다. 제1권사 리씨는 즉각 그런 헛소리를 일축한다. 그 녀석은 그렇게 무책임한 놈이 아니야. 상황도 모르면서 함부로 짓거리지 마. 홍리 부족 사령관도 뒤에 선자들을 향해 호통을 친다. 안얀 부족 놈들은 절대 믿을 수 없다. 종리추가 오든 안 오든 우리는 당장 전투에 임할 준비를 해야 한다. 바로 그때 추가 숲에서 걸어 나오지만 전장에 있는 배정향을 발견한다. 그는 오두령에게 왜 그녀를 전장까지 데리고 왔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오두령은 잠시 침묵에 잠긴다. 그는 그저 추에게 검 한 자루를 던져줄 뿐이다. 검을 받아든 추는 결의에 찬 눈빛으로 전장 한가운데를 향해 걸어간다. 무진 역시 부하에게 자신의 주무기인 구절편을 가져오게 한다. 그러고는 그 역시 추를 향해 걸어나간다. 각자 무기를 겨눈 가운데 내 아비가 2년 동안 너에게 무얼 가르쳤는지 한번 보자꾸나. 그들 사이에 팽팽한 결투가 막 폭발하려는 찰나다. 무진이 먼저 움직인다. 그의 모습이 순식간에 제자리에서 사라진다. 그의 손에 쥔 강철 채찍이 맹렬히 앞으로 휘둘러진다. 9개의 마디가 마치 유령처럼 허공을 가르며 뻗어나간다. 추는 왼손에 쥔 칼자루로 공격을 쳐낸다. 그의 오른손이 유려하게 칼을 찔러넣고 손목을 비틀며 몸을 회전시킨다. 또 한 번의 참격이 횡으로 거칠게 가로지른다. 무진의 신체 유연성은 경이로울 정도다. 강철 채찍을 휘두르는 팔이 등 뒤에서 벼락같이 내리치고 유연하게 추의 복부를 걷어찬다. 하지만 추는 더 이상 단 일격에 쓰러지던 그 나약한 소년이 아니다. 2년 동안 끊임없이 폭포수를 맞으며 견뎌낸 그의 육체는 이미 차원이 다른 강인함에 도달했다. 그는 보법을 살짝 틀어 자세를 가다듬는 것만으로 거뜬히 중심을 잡는다. 강철 채찍을 쥔 무진이 코웃음을 치며 말한다. 내 발차기를 버텨내다니 제법이구나. 하지만 2년간의 수련이 고작 이 정도의 맷집을 길러준 게 다라면 아직 한참 멀었다. 당신은 너무 성급하군.
이건 그저 시작일 뿐이야. 그 말을 남기고 무진이 다시 공격해온다. 다시 한번 묻겠다. 내가 널 이기지 못하는 날이 언제 올까? 추는 옆에서 움직이며 몸을 숙이고 돌진해 최적의 공격 위치를 잡는다. 그의 칼이 허공을 가르지만 무진은 가볍게 뛰어올라 피한다. 그 탄력을 이용해 그는 추의 등을 밟고 뛰어넘는다. 공중에서 그는 채찍을 휘두른다. 순식간에 구절편이 독사처럼 추의 목을 휘감는다. 그리고 아래로 매섭게 잡아당기자 추의 몸 전체가 땅으로 곤두박질친다. 그는 추의 목을 더 강하게 조이며 뒤로 질질 끌고 간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배경향이 나서서 싸움을 말리려 하지만 오단가가 그녀를 제지한다. 우리가 끼어들면 웃음거리가 될 뿐이요. 이건 추가 스스로 넘어야 할 시련이요. 그 순간 추는 목에 감긴 구절편에 단단히 묶여 있었지만 이미 반격할 묘수를 떠올린 참이었다. 그는 먼저 양손과 두 발을 땅에 딛고 자세를 굳건히 한 뒤 온몸을 공중으로 한 바퀴 힘껏 회전시킨다. 구절편의 속박에서 벗어난 후 그는 다시 한번 무진을 향해 칼을 휘두른다. 공격이 빗나가자 그는 몸을 낮춰 한 발로 걷어차며 둘 사이의 거리를 벌린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의 칼날이 상대의 강철 채찍에 얽혀버린다. 무진이 뒤로 강하게 잡아채어 추의 무기를 날려버린다. 무기를 잃었음에도 추는 지극히 침착하다. 제1의 권법과 이석과 싸우며 얻은 실전 경험을 살려 무진의 얼굴을 향해 날카로운 발차기를 날린다. 자세를 가다듬는 동시에 다시 한번 상대의 목을 노리고 걷어찬다. 네가 끊임없이 수련해왔다 한들 우리의 성장 속도는 결코 같지 않아. 어차피 내 키는 조금도 자라지 않았잖아. 무진은 뒷짐을 진 채 양손으로 사슬을 자유자재로 다룬다. 뒤로 휘두른 채찍이 추의 팔을 강타한다. 그가 고통스러워하는 틈을 타 재빨리 배꼽을 향해 발차기를 꽂아 넣는다. 아직도 농담 따먹기 할 여유가 있나 보지? 지금 내 꼴을 좀 보라고. 상대가 또다시 채찍을 휘두르자 추의 몸이 번쩍이며 피한다. 그는 땅에 떨어진 칼을 잽싸게 주워든다. 이제부터 진짜 진심이다. 그 말과 함께 추는 칼을 쥔 채 바닥을 박차고 무진을 향해 무섭게 하지만 돌진한다. 상대는 강철 채찍을 돌리며 철통 같은 방어막을 치고 추는 잠시 속수무책이 된다. 그러나 채 2분 반도 지나지 않아 추는 승용격을 날리며 빈틈을 파고든다. 칼날이 방어막을 뚫고 들어가자 그는 허공으로 몸을 날린다. 공중을 날아 매끄럽게 방향을 튼 그는 상대의 등 뒤에 안착한다. 허공에서 대나무를 쪼개듯 내리친 칼날이 단숨에 무진의 무기를 두 동강 내버린다. 지켜보던 안յան 부족원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오단가와 다른 이들 역시 마찬가지다. 무진은 끊어진 자신의 구절편을 바라보며 담담히 묻는다. 방금 쓴 기술의 이름이 뭐지? 비응회전. 아버지가 가르쳐주셨지. 상대의 무기를 부러뜨린 후 추는 돌연 결단을 내린다. 추는 자신의 무공이 무진을 뛰어넘지 못함을 인정하고 싸움을 멈춘다. 자신의 가장 강력한 일격을 쓰고도 추는 상대를 제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여기서 더 싸워봤자 그를 쓰러뜨릴 수는 없다. 무진이 그를 차갑게 쏘아본다. 그래서 네가 졌다는 걸 인정하는 건가? 그 말을 듣고 추는 옅은 미소를 짓는다. 이 결투의 승리는 내 것이야. 2년 전 약속이 내가 네 공격을 5탑 동안 버텨내는 거였으니까. 방금 그걸로 5탑이 지났지. 그러니 승자는 나야. 그 말을 들은 무진의 얼굴에 놀란 기색이 스친다. 그는 그 조건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꽤나 솔직한 사내다. 그는 홀가분하게 웃음을 터뜨리며 자신의 패배를 인정한다. 맞은편에 선추는 예를 갖춰 폭권을 올린다. 그는 상대가 한 입으로 두말할 위인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다. 무진이 자신의 부족을 뒤돌아보자 전투태세를 갖춘 부족원들의 결연한 눈빛이 보인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양심을 속일 수 없다. 약속에 따라 무진은 추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 추는 대수롭지 않게 손을 저으며 무진이 다시는 홍리 부족의 영토를 침범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 일은 끝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고지식한 무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안յան 부족의 규율에 따르면 패배는 곧 죽음이거나 노예가 되는 것을 뜻한다. 이 순간부터 추가 그의 주인이다. 그의 곁에는 여휘와 여주, 두 전사가 따른다. 10만봉으로 돌아가길 거부한 그들은 무진을 계속 모시기로 선택한다. 그래서 그들 역시 추의 노예가 되기로 한다. 이때 오단가가 다가와 족장을 잃은 안յան 부족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묻는다. 무진은 담담히 그들이 새로운 족장을 선출할 것이라고 대답한다. 머지않아 안յան 부족에는 피비린내 나는 폭풍이 휘몰아칠 것이다. 무진은 그보다 더 그렇게 정중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한다. 오단가는 추의 아버지이시니 그 또한 무진의 주인이라는 것이다. 추는 손을 내저으며 상황을 굳이 어색하게 만들 필요 없다는 뜻을 비친다. 하지만 고집불통 무진은 아무나 노예를 거느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단언한다. 주인은 마땅히 그에 걸맞은 힘과 능력을 갖춰야 하며 언제 어디서든 그 권위를 잃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요컨대 그는 추가 자신들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도록 선을 긋고 있다. 이 순간 향주가 도착하며 이 어색한 분위기를 깬다. 그녀가 세 사람에게 이 집에서 지낼 거냐고 묻지만 무진과 일행은 거절한다. 그들은 근처에 직접 거처를 지을 것이라 말한다. 어둠이 빠르게 내려앉는다. 오단가는 무진이 어떻게 이곳에서 중원의 무공과 언어를 배웠는지 호기심에 묻는다. 무진은 오단가에게 평생을 각법 연구에 바친 오동마군에 대해 아느냐고 되묻는다. 오단가도 당연히
그의 명성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소문에 따르면 신망의 형벌을 견뎌낸 뒤 곤륜산으로 떠났다고 했다. 그러나 무진은 숨겨진 진실을 털어놓는다. 오동마구는 사실 신망을 피해 이곳으로 숨어들었고 그가 바로 무진의 스승이었다는 것이다. 오동마구는 10년 동안 그에게 권법과 각종 무기를 가르쳤고 구염진경까지 전수하며 그를 또다시 10년 동안 수련시켰다. 이제부터는 무진이 추의 수련을 전담할 것이다. 추의 현재 무공 실력으로는 노예를 부릴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오당가도 이에 동의하며 5년 안에 수련을 마쳐야 한다고 조건을 건다. 5년 뒤에는 그들이 중원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추는 매일 무진과 대련을 시작한다. 무진이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은 공방의 기본이 되는 각법이다. 그런데 무진이 진지하게 설명하는 사이 추가 돌연씩 웃음을 짓는다. 알고 보니 유린이 등 뒤에서 몰래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무진은 눈치껏 수련을 멈추고 잠시 쉬자고 말한다. 유린은 불만 가득한 얼굴로 투덜거린다. 결투도 다 끝났잖아. 왜 나랑은 놀아주지 않는 건데? 치우는 무슨 일이 있냐고 묻습니다. 알고 보니 율린의 부모님이 그녀에게 계속 혼인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시집을 갔고 그녀만 홀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치우는 그제야 이해한다는 듯 그녀를 가리키며 아무도 데려갈 사람이 없다고 놀립니다. 대체 누가 이런 말썽꾸러기를 좋아하겠냐면서 말이죠.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추는 발길질을 당합니다. 율리는 잔뜩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가버립니다. 거친 전사인 무진의 눈에도 빤히 보였습니다. 율린이 추를 좋아한다는 사실을요. 추가 어찌 모를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율리는 홍리족의 족장 자리를 이어받아야 하고 추는 중원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두 사람은 헤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 시각 유진은 숲속을 빠르게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는 큰 나무 뒤에 몸을 숨깁니다. 그가 막 칼을 뽑으려는 찰나 차가운 칼날이 그의 목을 겨눕니다. 무표정한 얼굴에 추가 말합니다. 유지, 넌 탈락이야. 하지만 어디선가 유희가 나타나 칼을 내리칩니다. 그는 곧바로 추를 향해 다시 한번 검을 휘두릅니다. 추는 나무를 지지대 삼아 몸을 날립니다. 두 발이 땅에서 떨어지더니 순식간에 유희의 등 뒤로 돌아갑니다. 그의 칼이 유희의 목에 닿습니다. 유희, 너도 탈락이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 칼을 힘껏 던집니다. 칼은 나무 기둥에 정통으로 꽂힙니다. 그가 소리칩니다. 무진, 당신도 탈락이야. 나무 뒤에서 모습을 드러낸 무진이 아직 움직이지도 않았다며 항변합니다. 추는 매복 위치를 들킨 것은 죽음이나 다름없다고 말하고 그렇게 그들의 일일 훈련은 또다시 무진의 패배로 끝이 납니다. 추가 오두령과 함께 자리를 정리하고 있을 때 갑자기 율린이 나타납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똑똑하면서 도대체 눈치를 얼마나 더 줘야 내 마음을 알아줄 거야. 율린이 계속 말을 이어가려 하자 추는 그녀의 입을 막고 한쪽으로 끌고 갑니다. 추도 그녀에게 자신의 진심을 고백합니다. 그 역시 율린과 혼인해 아이를 낳고 싶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칼날 위의 삶을 살기 위해 중원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그런 고통을 겪게 하고 싶지 않기에 두 사람은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율리는 눈물을 흘리며 도망칩니다. 한편 리시도 추에게 다가옵니다. 그 역시 추와 함께 중원으로 진출하길 원합니다. 추는 거절하지 않습니다. 리시의 실력이라면 결코 짐이 되지 않을 테니까요. 중원 복귀를 앞둔 전날 밤 두 부자는 밤새 대화를 나눕니다. 오두령은 추가 이번 복귀의 목적을 알고 있는지 묻습니다. 추는 당연히 사론산장을 재건하기 위함이라 답합니다. 오두령이 이를 긍정합니다. 사론산장의 주살은 샤오구이며 추의 임무는 그의 수하가 되어 그를 보좌하는 것입니다. 말을 마친 오두령은 두 주먹을 꽉 쥐며 아쉬운 기색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다음 날 아침 추의 일행은 짐을 짊어지고 중원으로 돌아갈 채비를 합니다. 갑자기 등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리자 율린이 그들을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녀도 추와 함께 중원으로 갈 결심을 굳힌 것입니다. 이를 본 추도 앞으로 달려갑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힘껏 끌어안습니다. 2달 반 후 거센 눈보라를 뚫고 오두령이 객잔에 도착합니다. 그는 점소이에게 차 한 주전자를 내오라고 주문합니다. 점소이가 어떤 차를 원하는지 묻습니다. 오두령이 덤덤하게 대답합니다. 용정차. 점소이는 용정차는 없고 추차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오두령은 추차 한 주전자를 시킵니다. 다른 손님들이 모두 떠나자 점소이가 문을 닫고 묻습니다. 일행과 함께 용정차를 드시려고 기다리십니까? 확인을 마친 점소이는 그를 방으로 안내합니다. 방 안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한 사형들이 앉아 있습니다. 신망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세 사형은 각자 끔찍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둘째 사형은 왼팔을 잃었습니다. 셋째 사형은 왼쪽 다리를 잃어 이제는 목발에 의지해야만 합니다. 넷째 사형의 얼굴에는 세 줄기의 끔찍한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이때 막내 사제가 점소이와 함께 급히 방으로 들어옵니다. 우리는 사론산장의 재건을 도모하기 위해 이렇게 다시 모였습니다. 그가 도착한 것을 보자 셋째 사형은 다급히 대두령과 샤오구의 상황을 묻습니다. 대두령은 현재 식사에도 무리가 없을 만큼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샤오구도 무공을 완벽히 터득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네 사람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짧은 재회의 기쁨을 나눈 뒤
모임은 해산합니다. 각자 자신의 제자들에게 삼엽도로 향하라고 통지하러 길을 떠납니다. 다섯 후계자가 그곳에서 만날 것입니다. 비록 스승들이 제자들에게 소주를 따르라 명했지만 불복하는 자가 있다면 결투나 죽음으로 서열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추는 삼엽도로 가라는 오두령의 통지를 받습니다. 강가에 도착한 그는 이 폭설 속에서 유일하게 배를 몰고 있는 늙은 뱃사공을 발견합니다. 추는 삼엽도로 가고자 합니다. 노인은 은자 5냥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추는 내일 자신을 다시 데리러 와달라며 12냥을 건넵니다. 만약 내일 자신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냥 떠나도 좋다고 덧붙입니다. 이내 추는 삼엽도에 도착합니다. 텅 빈 설원 위에 임시 천막 하나가 덩그러니 세워져 있습니다. 추가 천막을 향해 걸어가는데 등 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지난 10년 동안 대체 몇 명이나 죽였나? 목소리의 주인공은 셋째 두령의 제자 이리칸입니다. 추는 세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오늘 한 명 더 늘어날지도 모르겠다고 답합니다. 그 말에 이리칸이 실소를 터뜨립니다. 두 사람이 적사와 수런이 기다리고 있는 천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수런은 아주 아름다운 여인으로 자랐습니다. 음흉하게 생긴 이리칸의 두 눈이 반짝입니다. 네가 이렇게 미인으로 자랄 줄 알았지. 너 같은 여자는 사론산장 같은 곳에 어울리지 않아. 내 저택의 안주인이 되는 게 딱이지.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단검 하나가 그의 목에 바짝 들이밀어집니다. 목에 바람구멍 나기 싫으면 지금 당장 떨어져. 이리칸은 그저 분위기를 띄우려던 것뿐이라며 너스레를 떱니다. 적사 역시 이리칸을 거슬려 합니다. 이들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만 같습니다. 바로 그때 모두가 무언가를 감지한 듯 일제히 천막 밖을 내다봅니다. 적사가 가장 먼저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저 멀리서 백발의 인물이 다가온다. 그가 걸음을 옮기며 입을 연다. 당신들을 만나자고 한 건 바로 나요. 내 실력을 의심하면서 그저 당신들 사부의 명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나를 따르는 건 원치 않소. 이 자는 바로 사론장 일대 수령의 후계자 샤오구다. 나를 향해 검을 뽑을 수 있는 기회는 지금뿐이요. 그러니 덤비시오. 아니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테니. 적사가 묻는다. 내가 이기면 어쩔 텐가? 샤오구가 대답한다. 그렇다면 기꺼이 당신의 수하가 되겠소. 적사가 막 검을 뽑으려는 찰나 수루안이 이미 앞으로 돌진한다. 그녀가 검을 휘두르며 선제 공격을 날린다. 그녀의 찌르기가 빗나간다. 하지만 재빠르게 발놀림을 가다듬고 손목을 틀어 매서운 가로배기를 날린다. 샤오구는 방심을 거두고 검을 뽑을 준비를 한다. 두 사람의 검이 찰나의 순간 격돌한다. 그는 검자루와 검신으로 공격을 막아낸 뒤 몸을 틀어 수루안의 등 뒤로 파고든다. 당신은 정말 눈부시게 아름답군. 내가 사내였다면 기꺼이 당신을 위해 목숨을 바쳤을 거요. 나를 도와주는 게 어떻겠소. 그건 내 놈에게 그럴 만한 실력이 있는지에 달렸지. 수루안이 공격의 속도를 끌어올린다. 그녀의 검격이 폭풍처럼 샤오구에게 쏟아진다. 샤오구가 그 틈을 포착한다. 검이 막 닿으려는 찰나 그녀가 발을 강하게 구르며 앞으로 나아간다. 하지만 수루안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인 그의 검날이 그녀의 목덜미를 겨눈다. 당신의 그 고운 얼굴에 상처를 내지 않으려고 꽤나 힘을 조절했소. 더 대단한 걸 보고 싶소. 수루안은 상대가 되지 않음을 깨닫고 패배를 인정하며 두 손을 모아 예를 표한다. 다음으로 적사가 맹렬한 기세로 달려든다. 그의 공격은 수루안보다 몇 배는 더 사나웠다. 그 묵직한 일격들에 샤오구는 몸을 피해야 했지만 그는 여유롭게 대처한다. 빈틈을 노린 그가 발차기와 동시에 검자루로 적사의 복부를 강타한다. 그리고는 몸을 비틀어 허공으로 도약한 뒤 적사를 향해 검을 내리친다. 적사는 미처 반응하지 못한다. 검날이 그의 목 앞에서 멈춰선다. 패배를 인정한 적사가 두 손을 모은다. 내가 졌소. 후회 없이 당신을 따르겠소. 샤오구가 적사를 바라본다. 나쁘지 않군. 내게 꽤 유용하겠소. 다음은 여태껏 지켜보고 있던 옐리칸이다. 자신이 상대가 안 된다는 걸 간파할 만큼 눈치 빠른 그는 싸우기도 전에 두 손을 모아 항복한다. 마지막은 막사 안에서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는 추다. 샤오구는 세 사람을 이끌고 막사로 들어가 옐리칸에게 추를 깨우게 한다. 추는 샤오구를 보자마자 정중히 예를 표한다. 샤오구가 그에게 묻는다. 다른 이들은 모두 기꺼이 내 수하가 되기로 했소. 당신의 생각은 어떻소? 추는 자신 역시 명령에 따르겠다고 대답한다. 사론장을 재건할 수만 있다면 누가 이끌든 그에겐 상관없었다. 게다가 5대 수령의 당부도 있지 않았던가. 그러니 애초부터 추는 무공으로 겨룰 생각 따윈 없었다. 하지만 샤오구는 재건된 사론장이 그저 평범한 조직으로 남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는 사살령을 세우길 원한다. 강호의 수많은 살수들이 천하제일이라 불리지만 그 누구도 사살령을 세운 자는 없었다. 샤오구는 사론장을 단순한 조직에서 구파일방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문파로 격상시키는 첫 번째 주역이 되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추와 다른 이들은 소천파의 시선을 끌기 위해 4월 8일 전까지 각자 임무를 완수해야만 한다. 아늑한 집, 침대에 누워 두 눈을 감은 유린이 속삭인다. 우리 칼날 위를 걷는 삶을 살게 될 거라 하지 않았어? 난 그걸 알면서도 너와 함께 중원으로 온 거야. 그러니 절대 죽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추가 그녀의 귓가에 다정히 속삭인다. 널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오늘 밤이 지나면 추는 임무를 수행하러 떠나야 한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는다. 오늘 밤은 아주 길어질 것이다. 지금은 몹시 위험한 시기이며 신망의 감시가 끝났는지도 불분명하다. 그래서 추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무전을 남겨둔다. 이른 아침 가족과 작별 인사를 나눈 그는 리 씨와 다른 2명을 데리고 길을 나선다. 눈 덮인 거리에서 2명의 중년 사내가 오늘은 어느 식당에 갈지 의논하고 있다. 갑자기 단단한 어깨가 그들을 들이받고 사내 중 한 명이 바닥에 나뒹군다. 그의 일행이 추의 무리를 향해 멈추라 소리치며 사과를 요구한다. 3명의 전사가 뒤를 돌아보지만 하나같이 어리둥절한 표정이다. 불같은 성미의 유후이가 다짜고짜 주먹을 날린다. 앞도 제대로 못 보고 걷는 주제에 우리 보고 사과를 하라고? 리 씨도 합세하여 두 사내를 무자비하게 두들겨 팬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본 유주가 화를 내며 가자고 소리친다. 이가 부러진 사내는 여전히 물러서려 하지 않는다. 내 놈들, 사람을 단단히 잘못 건드렸다. 우리 형님이 누군지나 알고 까부는 거냐. 하지만 돌아오는 건 또 한바탕 쏟아지는 무자비한 주먹과 발길질 뿐이다. 마침내 추가 다가와 그들을 제지한다. 어쨌든 그들에겐 수행해야 할 임무가 있으니까. 이런 곳에서 사람을 죽이는 건 좋을 게 없다. 두 사내는 간신히 목숨만 건져 달아난다. 추가 그들을 이끌고 한 식당으로 향한다. 점원에게 음식을 주문하려는 찰나 한 무리의 사내들이 문을 부수듯 들이닥친다. 어떤 새끼가 내 동생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어? 거리에 있던 두 사내가 복수를 위해 그들의 형님을 모시고 돌아온 것이다. 얻어맞은 사내가 곧바로 추의 일행을 발견한다. 그들의 형님이라는 자가 말없이 유후이의 머리에 주먹을 꽂아 넣는다. 그 패거리가 추의 테이블을 둘러싼다. 안얀 부족에게 있어 머리를 맞는 것은 씻을 수 없는 모욕이다. 유후이가 지시를 기다리며 추를 쳐다본다. 추가 그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다. 허락이 떨어지자 유후이는 벌떡 일어나 그자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테이블 위로 사정없이 내리찍는다. 양측은 순식간에 뒤엉켜 격렬한 난투극을 벌인다. 상황이 험악해지자 식당 안의 손님들은 모두 밖으로 도망친다. 하지만 눈 깜짝할 새 복수를 꿈꾸며 들이닥친 패거리는 전부 싸늘한 주검이 되어 널브러진다. 이 순간 구석에 앉아있던 한 노인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온하게 술을 들이켠다. 그가 무심한 듯 입을 뗀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왁자지껄한 객잔이었는데 지금은 생지옥으로 변해버렸군. 뭘 이렇게 지저분하게 만드는 거야? 그는 잔을 내려놓고 추를 향해 걸어간다. 남쪽 촌구석에서 한 자리 차지하겠다는 꿈을 안고 올라온 촌놈들이 분명해. 이래서야 금이 환향은커녕 오늘 밤 여기서 개죽음 당할 게 뻔하겠어. 그 말을 듣고 유지가 노인을 가로막지만 추는 그를 보내주라고 신호를 보낸다. 그제야 유지가 길을 비켜선다. 그럼 우리가 살아남을 방법이라도 안다는 거요? 노인은 그저 살아남는 것만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곳에 무사히 자리 잡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다. 추는 피부수며 거절하지만 노인은 계속해서 떠벌린다. 자금이 부족한 모양이군. 처음이니까 원래 가격의 딱 절반만 받도록 하지. 추는 그저 잔을 들어 단숨에 비우고는 차분하게 말한다. 유지, 죽여라. 명령을 받은 유지가 벼락 같은 주먹을 노인의 머리에 꽂아 넣는다. 그 순간 위층에서 한 여자가 소리치며 급히 뛰어내려온다. 멈춰요. 그분은 소무문의 제8문 향주님이십니다. 그 말을 들은 유지가 멈칫하더니 이내 노인의 얼굴을 향해 또 한 번 주먹을 날린다. 달리 방도가 없자 여자는 사과하며 추와 일행이 조용히 떠나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추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는다. 그는 여자에게 제8문 향주를 제외한 나머지 5 향주를 데리고 망주를 불러오라 전하라고 한다. 뜻은 간단했다. 제8문 향주는 오늘 살아남지 못할 거란 소리. 여자가 당황하며 묻는다. 그분의 사과만으로는 화가 풀리지 않으시는 건가요? 하지만 추는 잔을 들어 올린다. 사과를 바라는 게 아니야. 그놈들과 피의 술잔을 다시 나눌 작정이거든. 그 의미는 명확했다. 자신이 자객이 되었음을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었다. 곧이어 검을 든 무리가 천하루에 들이닥친다. 그들은 추에게 얌전히 떠날 것을 종용하지만 추는 그저 그가 망주인지 묻는다. 사내는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자신은 그저 이곳에서 청소하며 입에 풀칠이나 하는 사람일 뿐이라고 말한다. 추는 태연하게 술을 따른다. 똑똑히 들어라. 난 망주를 보고 싶다. 사내의 태도에 눈에 띄게 짜증이 묻어난다. 망주님이 내 놈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개새낀 줄 아나? 셋을 세겠다. 그때까지 여기 앉아있으면 내 칼이 무정하다 탓하지 마라.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술병이 그의 머리통에 박살난다. 선수를 친 건 추였다. 사내의 수하들이 일제히 검을 뽑아든다. 추도 물러설 기색이 없다. 그는 검을 집어든다. 그렇게 피를 보고 싶다면 기꺼이 어울려주마. 유지, 문을 닫아라.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무장한 사내들이 검을 번뜩이며 추를 향해 쇄도한다. 추의 신형이 빠르게 움직이며 무리 사이를 유령처럼 파고들어 두부 썰듯 그들을 베어넘긴다. 객잔 문이 박살나며 사내 하나가 튕겨나가 눈밭에 처박힌다. 사내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다. 그는 눈밭에 무릎을 꿇고 다가오는 추에게 살려달라 애걸한다. 이것은 추에게 또 다른 시험이다. 그는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무자비해져서 산자를 이미 죽은 자로 대해야 한다. 이것이 자객의 길이다. 쏟아지는 눈 속에서 사내는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다. 이 순간 망주가 위층에서 이 모든 것을 목격한다. 두 사람의 시선이 얽힌다. 그러나
추의 차가운 눈빛에 망주는 기겁하며 뒷걸음질치다 하마터면 주저앉을 뻔한다. 망주는 다급히 여자에게 소천문에 전가를 보내라고 지시한다. 누군가 술을 마시고 싶어 한다고. 하지만 그녀가 돌아서려 하자 식은땀을 흘리며 그녀를 다시 불러세우더니 대신 다른 향주들을 모으라고 명한다. 그는 두 손을 모아 정중히 예를 갖춘다. 소무문의 망주, 전음좌오시다. 그의 뒤로 나머지 4명의 향주들이 따라붙는다. 추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간다. 그는 소무문이 자신을 위해 일해주기를 원했다. 하지만 소천문이 성가시게 군이 소천문 살수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모아달라는 것이었다. 그 요구를 듣자 망주는 당황하던 기색을 거두고 차분해진다. 소무문이 왜 당신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까? 우리가 얻는 건 뭐고요? 추는 잔을 빙글빙글 돌린다. 너희 목숨을 살려줄 수 있지. 그리고 그의 눈에 살기가 번뜩인다. 내 술자리를 방해하는 자가 갈 길은 오직 하나, 죽음뿐이다. 그게 소천문이든 개방이든 소무문이든 간에. 하지만 망주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린다. 그렇다면 마음대로 하시오. 소무문 사람들은 무리민들입니다. 우리가 왜 죽음을 두려워하겠소. 게다가 소천문의 정보를 팔아넘긴 게 들통나면 어차피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요. 추가 그의 속내를 읽어낸다. 거래를 하자는 거군. 그렇소. 망주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추가 먼저 소무문의 문주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말에 다른 4명의 향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한다. 추는 예전에 소무문주가 자신들의 목숨을 살려준 적이 있음을 떠올린다. 그의 잔이 탁자에 쾅 하고 내려꽂힌다. 유지, 전음자를 제거해라. 하지만 그 순간 여자가 망주의 앞을 가로막는다. 소무문의 정보망이 필요하신 거 아니었습니까? 망주님이 안 계시면 정보망은 분명 무용지물이 될 겁니다. 유지는 추에게 이 여자부터 해치울지 묻는다. 긴 침묵 끝에 추가 입을 연다. 왜 자신의 문주를 죽이려는 거지? 지금의 문주는 비열한 수단으로 전대 문주를 몰아냈소. 그래서 소무문의 제자 대부분이 그를 진정한 문주로 인정하지 않지. 추는 왠지 의아한 표정으로 잔을 쥐고 있다. 전음좌가 말을 잇는다. 2년 전 전대 문주께서 현 문주에게 암살당하셨소. 그 말을 들은 추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는다. 소무파 문주는 내가 처리하겠소. 천음좌는 여인의 뒤에서 걸어나와 복종의 의미로 두 손을 모아 절한다. 소천파의 모든 정보를 조사하여 바치겠습니다. 하지만 추는 그에게 경고한다. 그와 거래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말이다. 그 후 그는 추 일행을 밀실로 안내하고 부하들에게 천화루를 청소하라고 지시한다. 밀실은 출입 금지 구역이 된다. 이에 대해 단 한마디라도 발설하는 자는 즉시 목을 벨 것이다. 오늘부터 모두가 소천파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라. 그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해 기문 향주에게 보고하라. 모든 지시를 마친 망주는 추 일행을 바라본다. 그는 과연 이들을 진심으로 믿어도 될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이것이 유일한 선택이다. 이틀도 채 지나지 않아 기문 향주가 소천파에 대해 수집한 정보를 보고한다. 정보를 검토한 후 추는 즉시 리씨와 다른 이들을 방으로 부른다. 그는 우주에게 오리곡에 있는 시천사의 주지를 제거하라고 명한다. 우휘는 영안현으로 가 청기신피를 제거하고 리씨는 네쿠강으로 가서 유수어부들을 처리할 것이다. 현재 그들의 실력으로는 정면 승부에서는 승산이 없으니 완벽한 기습을 노려야 한다. 세 사람의 눈빛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매섭게 빛난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임무에 목숨을 걸어왔다. 이때 밖에서 한 노인이 출입이 통제된 밀실로 들어오려 한다. 문지기가 그를 강력하게 제지한다. 노인은 자신이 챈 영감이라고 주장한다. 개봉 땅에 그가 들어가지 못할 곳은 없다고 말이다. 문지기는 여기서 개죽음을 당하고 싶지 않다면 들어가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한다. 챈 영감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목적을 밝힌다. 나는 소고의 명을 받아 종리추를 만나러 왔소. 챈 영감은 추가 그저 핏덩이 어린애일 뿐이라 여겼기에 매우 오만한 태도를 보인다. 그는 끊임없이 추를 깎아내리며 시종일관 어른이 아랫사람을 훈계하듯 말한다. 돌연 붓 한 자루가 날아와 노인의 손에 들린 찻잔을 쳐서 떨어뜨린다. 추가 엄중하게 경고한다. 소고가 보낸 사람이라 살려두는 거다. 하지만 계속 여기서 헛소리를 짓거리며 허세를 부린다면 소고를 대신해 대가를 치르게 해주지. 그제야 챈 영감은 태도를 고쳐 앉는다. 그는 추에게 은자 10,000냥짜리 전표를 건넨다. 이것은 소고가 분배한 사론장의 초기 자금이다. 한 사람당 10,000냥씩. 예외는 없다. 추는 전표를 쳐다보며 잠시 침묵을 지킨다. 그러고는 전표를 다시 밀어내며 챈 영감에게 소고에게 전할 말을 남긴다. 사론장이 남긴 모든 것은 이전 세대의 것이다. 그가 진정으로 사령을 창설하고 싶다면 남의 자원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다. 챈 영감은 깊은 감명을 받는다. 그는 평생 돈을 최우선으로 여겼고 가족을 부양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결혼도 하지 않았다. 이제 그는 전설적인 사령을 위해 눈앞의 사내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바치려 한다. 하지만 추는 유감을 표한다. 사령의 일원이 되려면 먼저 죽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죽음에서 돌아올 능력이 없는 한 살아있는 자는 절대 사령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챈 영감은 그렇다면 추가 그 돈을 더더욱 받아야 한다고 고집한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 목숨을 구해줄지도 모르지 않나. 챈 영감이 떠난 후
김은향주가 소천파의 대장원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러 온다. 모든 보고서를 꼼꼼히 검토한 후 추는 향주에게 부유한 도련님의 의복을 준비하라고 지시한다. 그러고는 정보에 언급된 소천파 장원으로 향하며 그곳의 장주를 만나고자 한다. 추가 미리 약속을 잡지 않았기에 경비병들은 당연히 그를 들여보내지 않는다. 추도 세상 물정을 잘 안다. 그가 돌아서며 넌지시 말한다. 은자 이만냥으로 장주에게 의뢰할 일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다른 사람을 찾아봐야겠군. 경비병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서둘러 그를 붙잡는다. 그들은 추를 귀빈으로 모시며 안으로 안내한다. 하지만 장주를 만나기 전에 반드시 몸수색을 받아야 한다. 추는 대청에서 잠시 기다린다. 장주가 무리를 이끌고 급히 당도한다. 이만냥짜리 의뢰를 하고 싶다 들었소만. 그 표적이 예사 인물은 아닌 모양이군. 알다시피 우리에게 위험을 초래하거나 거물이 연루된다면 대가는 더 높아질 것이오. 추는 문제없다는 뜻을 내비친다. 얼마를 원하시든 상관없소. 난 그저 놈을 저승으로 보내버리고 싶을 뿐이니까. 장주가 껄껄 웃는다. 그래, 누구의 목을 원하시오? 추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지며 목소리에 단호함이 서린다. 소천파 개봉의 당주. 바로 당신이요, 당주.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추가 먼저 움직여 경비병을 제압하는 동시에 능숙하게 그의 칼을 뽑아든다. 그는 협상 테이블 위로 뛰어올라 소천파 당주를 향해 곧장 돌진한다. 그를 막으려는 경비병들의 시도는 가볍게 튕겨나간다. 몸을 비틀며 당주를 향해 검을 정면으로 내리친다. 하지만 당주는 이미 대비하고 있었다. 그는 의자를 방패 삼아 밀어붙이며 추를 벽으로 강하게 밀쳐낸다. 당주는 추에게 정체가 무엇인지 누가 보냈는지 소리치며 캐묻는다. 그와 동시에 그의 호위병들이 도착해 당주를 보호하기 위해 진을 친다. 추는 차갑게 미소 짓는다. 소천파를 대신할 살수문파의 문주다. 내가 바로 종리추다. 당주는 이 미치광이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며 부하들에게 당장 죽이라고 명령한다. 하지만 이깟 호위병 몇 명은 추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 그는 번개 같은 속도로 달려드는 호위병들을 처치한다. 한 호위병이 눈치 빠르게 문을 열고 지원군을 부르려 하지만 추가 던진 검에 맞아 죽고 만다. 이때 당주도 더 이상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지 않는다. 그는 추를 향해 검을 휘두른다. 추는 공중제비를 돌아 테이블을 넘어간다. 그 동작 그대로 테이블을 들어 엎어버린다. 당주는 두 손으로 테이블을 막아낼 수밖에 없었으나 고개를 들어보니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같은 순간 추는 이미 그의 우측에 나타나 있었다. 그가 경악하는 시선 속으로 검이 떨어진다. 장원의 호위병들이 큰 무리를 지어 돕기 위해 몰려든다. 하지만 추의 표정에는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다. 이들이 이미 죽을 운명이라는 듯 그는 인파를 뚫고 벤다. 이 순간부터 소천파의 개봉 영역은 함락되었다. 같은 시각 리씨와 다른 두 사람 역시 암살 임무를 완수한다. 이토록 거대한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자 최고의 정보망인 소무파의 망주는 즉시 이 소식을 접하게 된다. 개봉 소천파의 3대 고수와 당주의 죽음에 천음자는 한숨을 내쉰다. 무림의 판도는 하룻밤 새에도 뒤바뀌는 법이다. 또다시 피바람이 몰아칠 모양이군. 이때 한수아가 보고를 올린다. 밀실에 있는 자가 두 분을 뵙고자 합니다. 천인좌 일행이 도착하자 그들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 온몸에 피칠갑을 한 사내가 의자에 앉아 연거푸 술을 들이켜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추였다. 그가 진지하게 입을 연다. 왕주, 이제부터 의뢰를 받겠다. 얼마 후 산진이라는 사내가 다급히 식당으로 뛰어들어간다. 그는 뚱뚱한 사내에게 돈이 가득 든 봉투를 건넨다. 하지만 산진이 자리를 뜨려 하자 관노오는 이자 갚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그를 막아선다. 알고 보니 산진은 석 달 전 관노오에게 돈을 빌렸던 것이다. 2달 전 그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막상 돈을 갚으러 가자 관노오 저택의 문지기는 주인이 먼 길을 떠나 당분간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산진은 오늘에서야 돈을 갚게 된 것이다. 하지만 관노오는 문지기 따위는 없다며 딱 잡아댄다. 자신은 개봉을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먼 길이라니. 관노오는 악명 높은 악당이다. 그에게 사기를 당한 사람만 벌써 100명이 넘는다. 그는 빚을 갚으라며 산진에게 7일 안에 집문서를 가져오라고 윽박지른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아내와 딸을 대신 끌고 가겠다고 협박한다. 산진은 어떻게든 사정해보려 하지만 그의 수하들에게 흠씬 두들겨 맞고 만다. 참담한 심정으로 식당을 나선 산진은 고통 속에 눈밭에 쓰러진다. 한 사내가 다가와 그를 부축하더니 은근슬쩍 관노오의 암살을 의뢰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꼬드긴다. 하지만 산진은 암살 의뢰가 고작 은자 몇 냥으로 해결될 일이 아님을 알고 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어차피 집과 땅은 모두 빼앗길 처지였다. 차라리 그것들을 팔아 돈을 마련해서 관노오를 처리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 사실 그를 도와준 사내는 살수문 소속이었다. 그의 의뢰는 살수문의 정보망을 거쳐 추의 손에 들어간다. 이것이 그들의 첫 의뢰였다. 내용을 확인한 추는 즉시 왕주에게 관노오를 조사하라고 지시한다. 살수문이 이 의뢰를 수락한다. 우리의 첫 의뢰이니 단돈 은자 한 냥만 받도록 하지.